비트코인, 서울의 새 아파트, 신사동의 빌딩, 이렇게 세 개를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누가 보았을 때는 되게 위험한 투자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보다 더 안전한 투자가 뭐가 있을까 싶거든요. 은행에 넣어두면 그건 안전합니까?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하고요? 여기는 최소한 인플레이션 해지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엔 1억 갖다가 비트코인을 잘 투자해서 3억이 되고, 3억을 분양권 투자 잘해서 7억이 되고, 7억을 신사동의 빌딩을 잘 매수하면은 40억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매직이 가능하다는 거. 오늘 드릴 말씀도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이건 제가 갖고 있는 시나리오예요. 앞으로 저는 이렇게 투자를 해서 돈을 좀 불려볼 생각이고, 뭐 제가 생각한 대로 안 될 수도 있죠. 생각한 대로 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이 시나리오대로 하는데 대략 한 투자금은 한 2억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1억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시나리오는 한 1억 정도로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돈이 1억보다 적을 수도 있죠. 뭐 3천만 원, 5천만 원일 수도 있고, 누구는 더 많을 수도 있고, 그거는 뭐 금액의 크고 작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 로직이 중요하니까 저는 이런 로직으로 앞으로 투자를 할 거다, 이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세 번의 기회, 이 세 번의 기회에 대해서 상세하게 결과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주 디테일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의 기회는 2023년은 거의 끝났으니까 2024년부터 대략 한 2025년 말까지 한 2년 정도 되죠. 그리고 2025년부터 대략적인 겁니다. 2028년까지 대략 한 3년 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2029년부터 한 2032년 정도까지, 여기도 3년 정도 되고, 대충 이러면 한 10년이 좀 안 되죠. 여기 2년이고 3년이고 하면 4년 정도, 요 정도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럼 한 9년에서 10년, 대략 한 10년 정도,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저는 지금 투자하고 있는, 가장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요때는 지금 당장 저는 투자하는 거는 비트코인이 제일 유망하다고 생각해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거부감 많으신 분들 있으실 텐데, 그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시기에는 저는 분양권 시장이, 서울 분양권 특히 아주 유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의 기회라고 했어요. 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면 그대로 투자를 하시면 되고, 그렇게 돈을 버시면 돼요. 제 시나리오대로 안 되면 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요때는 빌딩 시장에 투자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나리오를 1억으로 세워본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만약에 1억이 있다. 그럼 1억에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어. 이렇게 됐는데 대략 한 요 정도, 그러니까 2025년 말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3억까지는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이거보다 더 벌 수도 있고 덜 벌 수도 있고. 비트코인에 관한 상세한 이야기는 뒤에, 이게 1부, 2부, 3부예요. 사실 이게 되게 긴 이야기라서 이때 1부에는 암호화폐와 비트코인 관련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실은 서울 분양권 시장이거든요. 서울 분양권 시장이 이때쯤이면은 아주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생각한 대로 잘 투자가 되면 3억으로 한 6, 7억 정도? 요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운이 좋으면 뭐 10억이 될 수도 있겠죠. 뭐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2부 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빌딩 투자 관련해서는 한 6, 7억 정도 드리면 이걸 바탕으로, 이게 좀 레버리지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걸로 한 50억까지 최대한 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러프하게 말씀드린 거는 세금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제외했으니까 세금 관련해서 뭐 제가 간단하게 언급은 할 수 있는데, 뭐 디테일한 거는 저도 계산을 해봐야 되니까 이런 맥락이다. 맥락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맥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지엽적인데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큰 틀에서 나는 이런 식으로 투자할 거다 라는 시선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게 있고,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게 있잖아요. 아니면 셋 다 별로일 수도 있고. 그럼 동의하는 부분은 공부하고 투자하시면 되고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 투자를 안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랑 비슷하게 투자한다고 해서 저한테 이득될 건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뷰를 가감 없이 솔직하게 다 말씀드릴 테니까 뭐 제가 솔직하게 얘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냥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을 감추는 거 없이 다 알려드릴게요. 네, 도움을 좀 많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빌딩 투자 관련해서는 3부에서 좀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암호화폐 투자하고 있어요. 이거 제 업비트 계좌거든요. 계좌 까는 게 뭐 그렇게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제가 외국 계좌도 있어요. 네, 업비트 한국 계좌는 업비트만 있고 지금 수익은 뭐한 4,400만 원 정도 났고 63%죠. 물론 이득 볼 때도 있고 뭐 손해 볼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득 보고 있는 시기일 뿐이고 이게 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뭐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뭐 이렇게 나오는데 평균 매수 가격이 여기에 이렇게 걸려 있죠. 사실 저는 뭐 손해본 구간도 당연히 꽤 많았고 네, 이득 보고 있는 구간도 많았죠. 저는 대략 한 요쯤부터 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요때까지는 샀다 팔았다를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여기서도 막 사고 팔고 또 여기 뭐 좀 사고 팔고 뭐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많이 팔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쑥 올라와서 아 이때 괜히 팔았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제 앞으로는 좀 팔지 말아야지 하고 갖고 있었어요. 요때 한 3개 정도 있었는데 이때 올라가면서 좀 초반에 많이 팔았어요. 네, 그래서 한 2개 정도 팔아서 1개만 남았다가 이렇게 좀 떨어지는 거 보고 조금 더 매수했어요. 쭉 올라오고 요때 좀 2개 정도 추가로 매수해서 지금은 대략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업비트에 일부 있고 업비트에 2개 좀 넘게 있고 네, 외국 계정에 1개 좀 넘게 있습니다. 요 정도 있는데 사실 저는 좀 한 번쯤 떨어져 주길 바랬어요. 그래서 현금도 좀 갖고 있어서 더 사고 싶었는데 아쉽게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좀 기다리고 있거든요. 떨어지면 더 사고 싶은데 뭐 안 떨어지면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떨어지면 더 사야지 아니면 뭐 분할 매수하거나 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는 분할로 하면 될 것 같고 지금이 좋은 가격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한번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디까지나 비트코인만입니다. 비트코인만. 근데 제가 비트코인을 많이 말씀드리고 알트코인 이야기를 저는 전혀 하지 않는데 알트를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막 강한 유혹이 들 거예요. 네, 알트 매수는 제 관심사가 아닙니다. 네, 알트 매수는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험성이 되게 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디까지나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거 암호화폐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은 전혀 다릅니다. 네, 이거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비슷한 점이 있지만 다른 점도 너무 많아요. 요때가 이게 반감기입니다. 반감기. 비트코인 반감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대략 한 4년 주기예요. 근데 이 반감기라는 게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블럭이 생성되는 속도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언제인지 확실하긴 모르는데 네, 대략 요 정도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2024년 4월 정도 될 거다. 그럼 이 비트코인 반감기가 왜 중요하냐? 반감기라는 거는 생산량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반감기는 2012년 정도에 있었죠. 보시면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 되게 큰 폭으로 오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요때 그러니까 반감기가 있었을 때 12불이었거든요. 와, 이때 사고 싶죠. 한 2만 원이면 하나씩 살 수 있었는데 200만 원어치 사면 100개 살 수 있었던 요런 시기가 있었네요. 그게 갑자기 1100불이 되죠. 그러니까 뭐 한 100배 뛰었나요? 네, 반감기가 끝나고 요때는 100배가 뛰었어요. 엄청 많이 뛰었죠. 요때는 653불에서 2만 불이 됐으니까 몇 배죠? 한 30배 되나요? 네, 대략 한 30배 정도 뛴 것 같아요. 요때는 8,500에서 대략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8만이라고 치면은 10배니까 10배가 좀 안 되죠. 그냥 대략 한 8배라고 칠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는 몇 배가 될지 모르겠어요. 100배, 30배, 8배 되니까 이번에는 한 2~3배는 되지 않을까요? 2배에서 3배 정도. 요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반감기 때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반감기 때 만약에 5만 불이라고 치면 2.5배가 올랐다고 치면은 한 13만 불? 요 정도 보는 게 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략 비트코인 한 개에
1.5억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반감기가 지난 다음에 최고점 가격만 보는 거예요. 저는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이때는 고점 기준으로 50배 올랐고 이때는 고점 기준으로 한 20배가 올랐네요. 이때는 고점 기준으로 3배가 올랐네요. 고점 기준으로 뭐 한 2배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때가 대략 한 70K 정도 되니까 이때도 한 130K 정도, 요 정도, 그러니까 13만 불이란 뜻이거든요. 요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대략 또 한 1.5억 정도 되죠. 이렇게 저렇게 봐도 저는 대략 요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보다 더 높을 수도 있고 더 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냐. 첫 번째는 내년에 반감기가 있으니까 24년, 25년에는 항상 반감기 지나가고 이렇게 계속 오르죠. 한 1년 정도 터울을 두고 이번에도 좀 많이 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2025년까지는 좀 갖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현물 ETF 이슈가 있어요. 이게 뭐 아는 분들은 아시죠? 이제까지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에서 승인이 안 났는데 블랙록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에서 현물 ETF를 신청을 했어요. 근데 여기만 신청한 게 아니라 자산운용사, 대형 자산운용사에서 대부분 현물 ETF를 신청을 했거든요. 이게 만약에 승인이 나면 대규모 자금이, 그러니까 기관 자금이 이제 비트코인에 유입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거는 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금을 예로 많이 드는데 금도 ETF가 나온 다음부터 보통 사람들이 투자하기가 쉬워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금 유입이 많이 됐거든요. 비트코인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고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세 번째 이슈는 2024년일지 2025년일지 모르겠지만 2025년까지는 금리 인하가 어찌됐든 시작될 거라는 거죠. 금리가 인하하면 유동성이 풀리잖아요. 그쵸? 비트코인 이 영향을 꽤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 이슈가 한 번에 맞물리니까 이게 한 번에 합쳐지면은 그 폭발력이 클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게 정고점을 넘겨서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이 되면 일부를 팔겠죠. 네, 저는 매도도 분할 매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 팔진 않을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한 개는 일단 남겨둘 거고 분할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도 뭐 적정 수준의 수익률을 생각해 봤을 때 1.5억 개당 한 1억 5천 정도는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한 3개 정도 있는데 크게 갑자기 급등하지만 않으면 이제 현금이 있는데 좀 떨어져주면 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잘 안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올해 한 2개 정도 더 모아서 5개 정도 보유할 생각이고 내년까지 10개를 만드는 게 목표인데 10개까지 금액이 이렇게 빨리빨리 오르면 10개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5개는 일단 좀 모아갈 생각입니다. 5개만 모아도 7억 5천만 원이 되잖아요. 그쵸? 이거는 이렇게 크게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이거를 놓치면 좀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비트코인 투자하고 싶으시면 지금 사면 되냐? 지금 사도 되긴 되는데 사는데도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그럼 나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다. 그럼 사려면 어떻게 사야 되냐? 전략이 있어야 돼요. 항상 모든 매수는 분할 매수해야 됩니다. 그냥 막 사면 지금 오늘 뭐 제 영상을 보고 갑자기 꽂혀갖고 막 사고 뭐 이러면은 이번엔 벌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이제 폭망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절대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늘 분할 매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매주 매달 매일은 말고요. 매일 살 거면 막 10,000원씩 30,000원씩 뭐 이렇게 사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장기간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우리 얘가 1억이었으니까 1억을 투자하고 싶다. 그럼 지금은 한 처음 시작이니까 뭐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아주 조금만 1%에서 5% 정도 요만큼씩 매달 좀 사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한 달에 한 10%씩 해서 뭐 그냥 꾸준히 이런 식으로 사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수할 때도 분할 매수, 매도할 때도 분할 매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사실 좀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이런 얘기하기가 그래서 좀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지금이 살 때냐 차트를 보면 저는 전혀 사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요럴 때 샀고 요럴 때 샀고 요럴 때 샀어요. 이럴 때가 사기가 훨씬 편하더라고요. 네, 요럴 때 샀고 요럴 때 샀고 저는 항상 요럴 때밖에 못 사요. 이렇게 요럴 때는 잘 못 삽니다. 물론 더 오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뭐 요 때는 잘 못 샀어요. 지금도 못 사겠어요. 좀 더 사야 되는데 현금 있으니까 그래서 떨어지기를 일단 좀 기다리고 있어요. 좀 떨어지면은 좀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기다리는 중인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떨어질 기회를 줘야 제가 좀 더 살 수 있는데 어찌됐든 요럴 때마다 분할해서 저는 매수하는 편이고 차트 보는 법을 잘 모르시는 분은 그냥 단순히 뭐 한 달에 뭐 100만 원씩 한 달에 뭐 200만 원씩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매수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1억 정도 매수한다 생각하면은 뭐 일주일에 뭐 100만 원씩이라던가 이런 나름의 규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렇게 분할 매수가 중요하다. 네, 매도 역시 분할 매도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매도하는 것도 만약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13만 불이 비트코인이 13만 불이 되었다. 요 정도 큰 금액이 됐으면은 이제 분할 매도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표가가 달성되면은 분할 매도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할 매도도 마찬가지예요. 뭐 만약에 제가 비트코인을 5개를 모았다. 그러면 뭐 한 개씩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그 금액이 너무 크거든요. 뭐 0.1개씩 일주일에 0.1개씩 팔던가 뭐 2주에 0.1개씩 팔던가 분할해서 계속 매도해야죠. 분할해서. 그리고 뭐 이게 다 팔진 말고 반 정도는 남겨두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반은 남겨두고 네, 반만 이렇게 0.1개씩 팔면은 일주일에 팔면 뭐 한 6개월 정도 파는 거고 0.05개씩 팔면 2주일에 한 번씩 팔게 되면은 뭐 한 거의 1년 가까이 분할 매도를 하겠죠.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분할 매도한 돈을 일부는 저는 이 다음에 이건 번 거잖아요. 그쵸? 제가 지금 평균 매수 단가가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한 1억 5천 됐으면 뭐 한 500% 정도 됐으니까 400% 수익이죠. 요 정도 되면 그러면 수익금으로 투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비트가 정점에 오른 다음에는 알트들이 일제히 좀 다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알트를 투자하고자 한다면 지금 알트를 사기보다는 물론 더 오를 수도 있긴 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어차피 다 먹을 수가 없어요. 확실한 것만 가져가는 투자 습관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알트를 투자하고자 하면 비트 수익금으로 일부만 좀 투자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수익금을 전부 다 알트에 넣는 뭐 이런 거는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일부를 팔았어. 뭐 1억을 팔았다. 그러면 최대한 2천만 원어치만. 이게 수익금이잖아요. 수익금 1억을 다 알트 사는 게 아니라 최대 2천만 원. 한 1천만 원만 사도 될 것 같아요. 2천만 원을 또 하나의 알트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 한 100만 원씩 20개에 나눠서 이렇게 사는 거죠. 그 중에 뭐 10배 이상 오르는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그러면 수익을 일부 더 가져갈 수 있겠죠. 네. 근데 매도가 중요합니다. 매도는 마찬가지로 분할 매도. 요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시드가 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렇게까지 하면은 한 1억이 있었다면은 네, 여기까지 오면 제가 생각했을 때 한 2026년 그쯤 될 것 같아요. 2025에서 2026년 정도 네, 시기를 봐야 됩니다. 요때는 1억이 이제 대략 한 3억 정도가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저는 뭐 한 앞으로 3년간 2년에서 3년 정도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비트코인 분할 매수하고 전고점을 넘기기 시작하면 이제 차트를 좀 주시하다가 전고점의 한 2배 정도 되면은 분할 매도를 아주 조금씩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비트코인을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비트코인 공부를 일단 좀 해야 되잖아요. 그쵸? 비트코인에 대해서 모르면 비트코인에 1억을 투자한다? 이거 자체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비트코인이 전 재산일 텐데 비트코인은 위험해요. 네, 주식도 위험하지만 비트코인도 당연히 엄청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그다지 위험하지가 않은데 공부가 안 돼 있으면은 너무 위험하고 너무 무섭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올라도 팔아버리고 싶고 그러니까 확신을 가질 때까지 공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비트코인에 확신이 없다 그럼 투자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에 확신은 없지만 조금 사고 싶다 하면은 뭐 10만원 이하로 네, 소액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 또 벌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용으로 조금만 투자하시면 돼요. 확신이 안 들면. 비트코인 관련해서 책을 어떤 걸 보면 좋으냐 네,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비트코인이라고 치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책 있죠. 네, 제일 좋으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걸 수도 있고 오태민 작가님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이란 책인데 아주 네, 추천하는 책입니다.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됐는지 탄생 배경부터 정말 인문학, 경제학, 과학을 아우르는 절대지성의 세계관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진짜 비트코인을 단순히 저처럼 투기꾼처럼 샀다 팔았다의 관점만이 아닌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되게 잘 쓰셨습니다. 뭐 누군가는 어렵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 정도로 쉽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쓴 책은 드물거든요.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안 읽어봐도 상관은 없는데 읽어보시면 확신이 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모든 투자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확신이 없으면 투자할 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가격의 흔들림에 너무 고통스러워요. 빠지면 막 너무 막 속상하고 오르면 너무 기쁘고 막 이런 생각이 막 계속 들거든요. 그러니까 시세에 좀 덜 타려면 공부가 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공부하는 방법 중에 책 읽는 게 뭐 이게 다는 아니지만 책 읽는 것도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니까 한번 이 책도 읽어보시고 확신이 들지 않았으면은 조금만이라도 좀 사보세요. 한 만원, 10만원 이하로. 이거저거 사지 마시고, 잡다하게 뭐, 이더리움 만원, 비트코인 만원, 솔라나 만원, 뭐, 이렇게 사지 마시고, 그냥 비트코인만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지금 이 시기에는, 네,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네, 공부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뭐, 유튜브 통해서 뭐, 이렇게 보셔도 되긴 하는데, 또 고래동 공부 오시면은, 코인 강의들 계속 꾸준히 열고 있거든요. 지난달에 10월 달에는 백훈종 이사님을 모셨었고요. 네, 12월 달에는 박종환 작가님. 제가 생각하기에 박종환 작가님은 우리나라 최고 고수 중에 한 분이시지 않을까. 네, 유튜브도 되게 잘 하고 계시고요. 네, 박종환 작가님 유튜브도 좀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매일매일 거의 매일 보거든요. 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라는 이런 사이트인데 되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좀 들어보시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박 작가님께서 감사하게도 이제 12월 달에 고래동 공부에 나와 주시니까 강연도 들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도 하시고 하면 공부가 좀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 많이 해야 돼요. 비트코인 공부 안 하고 투자하면 돈을 벌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심리 문제잖아요. 차트가 오른다고 해서 누구나 다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차트가 내린다고 해서 누구나 다 돈을 잃는 것도 아닙니다. 공부가 돼 있으면 하락장에도 소소하지만 벌 수 있고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상승장에도 크게 잃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공부가 좀 많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비트코인은 좀 바이앤홀드 전략으로 좀 길게 들고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인 공부는 많이 하셔야 돼요. 공부는 많이 안 할 건데 근데 나 묻어두는 건 잘한다. 그러니까 저는 토지 투자를 제일 좋아하잖아요. 네, 토지를 제일 많이 투자하고 있고 비트코인을 토지 투자 같은 느낌으로 좀 쌀 때 이렇게 묻어놓는 느낌으로 하면은 무조건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투자하지 않으니까 누가 이렇게 올라가고 돈 벌었다 그러면 요럴 때만 자꾸 사니까 네, 그래서 잃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진짜 투자하고 싶으면 지금도 뭐 그렇게 높은 가격이 엄청 높다고 말하기는 애매해요. 네, 여기는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여기서 샀든 큰 차이는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도 사도 되는 시기는 맞는데 단 분할로 매수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인으로 돈 번 사람은 제가 생각했을 때 5% 이하라고 생각해요. 네, 95%는 잃거든요. 그러니까 5% 이하에 우리 여기에 들어가려면 진짜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야겠습니까? 비트코인 공부 많이 하셔서 이걸로 큰 돈 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는 3억을 갖고 온 거예요. 1억으로 비트코인 투자를 아주 잘해서 이제 2부죠. 2부는 이제 저는 서울 분양권을 되게 좀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 분양권 시장. 이게 또 제가 되게 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제가 계속 임장도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서울 분양권 시장. 그러니까 뭐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서울이어야 돼요. 서울. 네, 일단 서울 분양권 시장을 제가 보고 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분양권 시장이 열리기 시작할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에 분양권 전매 시장이 다시 열립니다. 그러니까 분양권 전매 시장이 다시 열리는데 2024년에 분양권 그럼 사면 되냐? 저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2024년에 투자하면 위험합니다. 제 눈에 상당히 위험해요. 그럼 언제가 안전하냐? 서울 분양권 시장은 분양가는 높아지고 부동산 시장은 계속 또 어느 정도 보합세나 침체장을 좀 이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장이 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다는 거는 매수 심리가 아주 낮아졌다는 얘기인데 분양가는 더 비싸졌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분양을 잘 받을까요? 좀 쉽지 않겠죠. 미분양이 나거나 분양이 되더라도 빨리 팔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양을 받았더라도 무피에 가깝게 그냥 전매로 던져버리는 물건들이 되게 많아질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게 2024년은 제가 봤을 때 이때부터 좀 기회가 있긴 하겠지만 너무 성급해요. 왜냐하면 2024년 처음에 그 둔촌주공이죠. 올림픽 파크 포레온 거기가 이제 전매 물건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비싸게 나올 겁니다. 뭐 듣기로 피가 뭐 6억이 벌써 붙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피 6억이면 13억에 분양했으면 84가 19억이거든요. 이 금액에 사는 게 맞는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고, 그리고 입주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래서 리스크가 좀 큰 것 같아요. 2024년은 비트코인 같은 거 투자하면서 저는 기다릴 겁니다. 현금 모으면서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뭐 비트코인 모으면서 수익을 좀 보거나, 물론 수익 못 볼 수도 있죠. 이건 어디까지나 시나리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이대로 세상이 흘러갈 수도 있겠지만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잖아요. 제 맘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저는 이렇게 할 거고, 다른 시나리오면 또 다르게 또 대응하면 되잖아요. 그쵸? 제가 뭐 그것만 보면 사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4년에 바로 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진 않고, 제가 아까 비트코인을 한 2025년이나 2026년 뭐 요 정도까지는 가져갈 거라고 했잖아요. 그쵸? 일부 수익금을 현금화하고 그 다음에 분양권 시장 전매 나오는 그 시장에 매수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기에 내 시드는 3억이 있겠죠.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1억이 현재 3억 된 겁니다. 네, 너무 기분이 좋죠. 그러니까 나는 비트코인이 현재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한 1.5억이 된 거예요. 1억으로 투자했으니까 2개 정도 투자했었다고 치고, 그러면 1억 5천이 됐으면 3억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됐다고 가정하고 앞으로 시나리오를 한번 세워볼게요. 이게 지역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유망하게 타이밍이 지금 제일 잘 맞겠다 싶은 게 사실 이게 노량진 쪽입니다. 노량진은 지금 관천 안 돼도 되게 많죠. 8구역 관천 왔고요. 5구역 관천 왔고, 1구역이 제일 늦어요. 6구역과 2구역과 4구역이 조금 빠른 편입니다. 2구역, 6구역이 뭐 가장 빠른 것 같고요. 이미 이주했으니까 요쪽이 좀 빠르고, 요쪽이 조금 더 걸리고, 뭐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한 2025년, 26년 요쯤에 일반 분양을 하거나, 일반 분양을 하는데 미분양 나오면 줍줍 가능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미계약분 줍줍도 가능하고, 일반 분양 줍줍을 하거나 아니면 분양권 전매한 거를 살 수 있죠. 지금은 1년 후에 팔 수 있는데 이게 기간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침체장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전매가 좀 빨리 풀릴 가능성이 높죠. 나중엔 그냥 바로 팔 수도 있는 시장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 26년 길게까지 보면은 한 27년 요렇게는 저는 그래서 분양권을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그때 시기가 맞는 곳들이 여러 곳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다 알려드릴게요. 뭐 감추면 뭐 하겠습니까? 아끼는 거 없이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데는 노량진이에요. 노량진이 타이밍이 여기에 좀 잘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노량진이 5구 타입 같은 경우에 뭐 한 14억 정도 나왔다고 쳐보세요. 엄청 비싸죠? 만약에 14억에 나오면은 미분양이 날 가능성이 꽤 있다고 생각 들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완판이 이게 14억에 다 나오면은 어딘가는 완판될 수도 있고 어딘가 미분양이 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4억에 나왔다고 치면 보통은 계약금 10%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한 1억 4천 정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억 모았다고 가정했잖아요. 그러면 2개를 매수할 금액이 됩니다. 근데 한 단지에 2개 사고 이건 하지 마세요. 너무 위험합니다. 시기를 다르게 하던가 단지를 다르게 하던가 좀 2개를 분산해야 돼요. 같은 곳에 2개를 사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한 개 한 개 따로따로 사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뭐 1억 4천
1억 4천 해서 2억 8천이 뭐 들어가게 되겠죠. 아시다시피 분양권 전매는 취등록세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매수할 때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가 10배죠. 중도금 대출 받을 수 있다고 치면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레버리지 큰 거는 수익성이 큰 게 장점이긴 한데 망할 수도 있어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비트코인은 대출 받아서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대출 안 받고 레버리지 안 쓰고 하니까 뭐 그런 면에서 안전성이 있는데 이거는 부동산이라서 안전할 수도 있겠지만 레버리지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위험한 투자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위험한 투자입니다. 리스크가 있으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네, 본인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제가 얘기한 대로 스토리가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다만 저는 앞으로 이렇게 투자할 거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두 채를 분산해서 매수를 합니다. 근데 이 두 채가 다 수익이 나면 좋은데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럼 뭐 예를 들게요. 예를 2025년에 분양을 해서 줍줍이 나와서 매수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028년에 입주를 한대요. 근데 입주하면은 등기 쳐야 되잖아요. 그쵸? 등기를 칠 때는 취등록세도 나가고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등기는 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등기는 치지 마시고 또 다른 데로 갈아타거나 뭐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전매해서 팔아야 됩니다. 등기 치지 마시고 미리 전매하고 팔아야 돼요. 욕심내지 마시고 여차하면 내가 들어가서 살지 뭐 하는 생각을 갖는 순간 우리의 시나리오는 다 깨지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 사는 순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시드가 여기에 실입주하는 집 한 채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큰돈 버는 우리의 계획은 다 물거품이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실거주 집 한 채 마련하는 게 아니라 1억으로 큰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시나리오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매를 하시고 등기는 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하면은 기간이 꽤 있으니까 2025년부터 7년까지 한 3년 정도, 2026년부터 8년까지일 수도 있어요. 네, 대략 한 3년 정도. 이때는 분양권 위주로 많이 보러 다니면서 서울 분양권입니다. 여기에 좀 투자를 집중할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지역을 말씀드릴게요. 노량진, 여기가 타이밍이 아주 잘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조금 늦긴 합니다. 여기보다 한 2년 정도 늦긴 한데 이쪽에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뭐 알 수 없습니다. 보면서 대응해야 돼요. 부가현 2구역, 3구역. 2구역은 조금 늦고 3구역이 좀 빠르니까 요것도 운 좋으면 운때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좀 상황을 좀 보셔야 됩니다. 요 정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막 분양했던 데들 있잖아요. 이문 1구역, 뭐 3구역, 휘경 3구역 뭐 요런 데들 있잖아요. 요런 데들은 아마 타이밍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잘못 사면은 등기 쳐야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남권에 분양이 내년에 좀 있을 거잖아요. 얘네들은 제 생각에 분양권 투자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분양가 상한제잖아요. 그래서 워낙에 좀 싸게 분양할 것 같아요. 미분양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프리미엄을 꽤 많이 주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러면 우리의 계획이 좀 수포로 돌아가니까 아쉽지만 강남 3구나 용산구 쪽은 투자를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투자라는 게 투자금이 적게 들고 수익금이 커야 이득이 있잖아요. 용산구도 물론 3구역에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도 아마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미분양이 나면 그거는 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시기나 뭐 이런 걸 좀 보긴 해야 되지만 여기는 좀 관심 갖고 볼 만한 단지다. 여긴 분상제 이슈가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생각하기에 딱 좋은 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데는 제 생각에 노량진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아현 3구역. 아현 3구역은 시기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시기가 맞으면 투자하고 우리가 원하는 여건이 안 되면 투자를 안 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한남 3구역 같은 데인데 한남 3구역은 아마 기회가 오기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랑 기타 뭐 강남권, 강남이나 서초에 분양들이 나오는 이 정비사업들 얘네들을 좀 잘 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아마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요쯤에서 기회가 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계 같은 데도 좀 뭐 생각 중이실 수 있는데 여기는 좀 여러모로 타이밍이나 뭐 금액이나 좀 잘 안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노량진을 제일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의 계획입니다. 네, 여러분은 참고하시고 요 수많은 정비 사업지들을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그쵸? 얘네들을 뭐 차곡차곡 다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다 공부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네, 비트코인 투자하면서 네, 이런 것들 공부해 보시는 거죠. 이런데 청약하고 단지 알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서울 분양권 시장을 제가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청약이나 분양권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다. 나도 저런 투자는 좀 해보고 싶다. 괜찮은 것 같다. 생각하시면 제가 이건 강의를 하니까 네이버에다가 성정길 치시면 블로그가 있습니다. 블로그 들어오시면 청약 생기초가 있어요. 여기에서 상세한 단지라던가 청약 전략이라던가 분양권 투자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관심 있는 것들을 강의를 하는 거지 저는 관심이 없는데 투자하기 별로인데 네, 이런 걸 강의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는 여기에 기회가 되게 많다고 생각해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같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뭐 너무 싸지 않습니까? 네, 2달 같이 공부하는데 10만 원이면 네, 충분히 최저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거 필수는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알아서 공부하시면 돼요. 청약은 사실 유튜브에도 내용이 많고 하니까 네, 충분히 알아서 책 보고 유튜브 보면서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필요하시면 네, 신청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분양권 투자를 잘하면 얼마 벌 것 같냐 라고 물어보시면 예를 들어서 노량진에 몇 구역인지는 뭐 이야기 안 할게요. 그게 어디가 걸릴지도 사실 잘 모르고 노량진에 5구 타입이 14억에 분양했다. 그리고 만약에 미분양이 났다. 우리는 1.4억이 들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5구 타입이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노량진은 그래도 흑석동하고 비교를 좀 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흑석동을 넘어갈지 흑석동을 따라갈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흑석동하고 노량진하고 다 완공이 됐을 때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할 거라는 생각이 들진 않거든요. 흑석동의 가격들을 참고해서 요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겠죠. 흑석동에서 제일 대장 아파트가 아크로 리버 하임이거든요. 요거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가 현재 한 16억 정도 호가가 나와 있고요. 네, 실거래가는 한 16억 4천. 그러니까 대략 한 16억 정도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14억에 매수를 했는데 만약에 16억에 매도를 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시세 차익이 2억 정도 있는 거잖아요. 네, 여기에 세금은 내야 됩니다. 네, 양도세 전매하더라도 내긴 해야 될 거고요. 근데 우리가 투자한 게 한 1억 4천 정도 투자했잖아요. 1억 4천을 투자해서 2억을 수익을 얻었으면 엄청난 수익률이지 않습니까? 세금 떼고도 뭐 거의 100%에 가까운 뭐 수익률이니까. 근데 우리가 두 채를 투자했으니까 제가 아까 3억을 투자해서 이거를 혹시나 타이밍이 잘 맞으면 한 번 더 전매를 할 수 있다고 치면 3억을 투자해서 한 6, 7억 정도 만들 수 있다는 게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 뭐 그런 기타 자세한 거는 저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분양권을 바로 사라는 건 아니고 지금부터 공부를 하고 공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 분양권이라고 얘기했지만 서울 분양권 앞으로 나올 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뭐 휘경이나 이문, 뉴타운 뭐 요쪽도 다 분양이 어느 정도 됐잖아요. 얘네들도 다 나중에 분양권 시장에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올라가면은 장인 뉴타운 있잖아요. 얘네들도 이제 곧 있으면은 다 분양권 시장에 나오게 될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이 분양권 시장에 풀리게 돼 있어요. 둔촌주공도 마찬가지고 이 엄청난 시장을 그냥 떠내보낼 순 없잖아요. 네, 미리미리 공부하고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확신까지는 아닌데 높은 가능성으로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런 기회가 오면 투자를 하고 수익을 보면 되고 그런 기회가 안 오면 투자를 안 하면 되는 거죠. 손해볼 건 없잖아요. 그냥 공부만 해놓으면 되니까. 네, 이렇게 해서 저는 2부죠, 2부. 두 번째 기회는 분양권 시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비트코인이었고요. 비트코인하고 나중에 알트로 일부 갈아타긴 하는데 뭐 이게 뭐 이건 그냥 복권같이 생각하려고요. 많이 벌면 좋고 못 벌면 그냥 어쩔 수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서울 분양권 시장. 저는 이 시장이 아주 돈을 좀 잘 벌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일단 가장 매력적인 거는 취등록세가 들지 않는 부동산이라는 거. 그래서 전매를 하고 탈출을 좀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드디어 3부입니다. 빌딩 투자 가장 핵심이죠.
이것보다 중요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결국 진짜 큰 돈을 버는 거는 이 빌딩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분양권 투자 잘하고 비트코인 투자 잘해도 뭐 엄청나게 크게 하는 거 아닌 이상은 1, 2억 버는 수준이잖아요. 그쵸? 근데 빌딩 투자는 네, 몇십억 단위로 벌 수 있으니까 빌딩 투자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빌딩 투자를 꼭 할 필요는 없어요. 되게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해요. 근데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 중에서 위험하지 않은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 부분이에요, 본인이. 나는 좀 위험하더라도 큰 수익을 얻고 싶어 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는 안전한 게 최고인 것 같아 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위험하더라도 큰 돈을 벌고 싶은, 좋은 투자를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1부, 2부, 3부에서 얘기하는 게 다 위험하고 어렵고 잘 되면 돈 많이 벌 수 있지만 잘못되면 크게 잃을 수 있는 투자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엔 그래요. 저는 그래도 공부를 좀 했으니까 1부에서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근데 암호화폐 공부해보신 분 중에서 비트코인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10년 안에 5천만 원보다 2배가 돼서 1억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해요. 비트코인 좀만 공부해봐도 어느 시점인지는 몰라도 10년 안에 2배는 무조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뭐 그렇게 크게 위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2부에서 설명드렸던 서울 분양권, 서울 아파트 분양권, 새 아파트인데 이게 서울 분양권, 서울 아파트, 새 아파트 이게 망하는 케이스는 저는 솔직히 생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또 누군가에게는, 공부가 안 된 분에게는 위험하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죠. 3부는 빌딩 투자. 솔직히 저는 강남 빌딩에 관심이 제일 많아요. 강남 빌딩이라고 이야기하면 한 100억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강남 빌딩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거 진짜 지역은 진짜 솔직히 좀 공개할까 말까 되게 고민했는데 제가 뭐 솔직하게 다 알려드리기로 했으니까, 강남 빌딩 중에서도 제가 생각하는 거는 신사동입니다.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강남 빌딩에 투자를 하려고 지금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제 시나리오대로 다 가면은 신사동에 빌딩 한 채를 취득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압구정 다 이렇게 재건축 되는 거 아시죠? 압구정 재건축은 시기의 문제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여기 뭐 재건축 다 되고, 그리고 가로수길, 세로수길 뭐 여기 엄청 좋잖아요. 그쵸? 신사동이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 미래에 여기가 뭐 공동화된다? 저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뭐 인구가 줄어들고 뭐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거는 다 지역이 입지가 떨어지는 곳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압구정 로데오 거리까지 요만큼이 신사동이거든요. 신사동이 지금보다 인기가 떨어진다? 생각하기 좀 어렵지 않으세요? 그럼 여기서 강남에서 안 만나면 어디서 만나요? 누군가는 만나야 되잖아요. 그쵸? 접근성도 제일 좋고 저는 신사동을 아주 좋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관점이 그래요. 그래서 비트코인, 그리고 서울의 새 아파트, 그리고 신사동의 빌딩, 이렇게 세 개를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누가 보았을 때는 되게 위험한 투자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보다 더 안전한 투자가 뭐가 있을까 싶거든요. 은행에 넣어두면 그건 안전합니까?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하고요? 여기는 최소한 인플레이션 해지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념에서 신사동, 압구정역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신사역에 투자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저는 신사동에 연고가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뭐 거의 만 1살 때부터 신사동 살았고요. 여기 신구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다녔고요. 신사중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다녔고요. 현대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총 12년을 여기서 다 학교 다닌 건 너무 당연하고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여기서 다 다녔습니다. 저 서울대학교 나왔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여기서 나오고 대학 나올 때까지 신사동에서 쭉 살았어요. 제가 혹시나 해서 이거 성정길 써있죠? 제 초본입니다. 제가 원래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태어났고요. 제가 80년생이거든요. 80년생인데 80년 3월에 태어났어요. 태어난 지 1년 만에 이때부터 강남구 신사동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요 정도면 진짜 토박이지 않나요? 그쵸?
40 몇 년 전부터 이 동네에 살아왔던 신사동에 진짜 완전 토박입니다. 완전 토박이고, 여기 뭐 중간에 주소지 다른 데 있기도 했지만 네, 거의 그냥 신사동에 쭉 살았어요. 이땐 진짜 이사 갔던 건지 뭐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애기 때라 뭐 기억이 안 나고 쭉 신사동 살고, 병역상 보시면 2년 2개월 2001년 2월 27일 날 입대해서 2003년 4월 26일 날 제대했죠. 2년 2개월 무려 26개월을 꽉 채워서 네, 병역도 육군 병장 제대했습니다. 육군 병장으로 뭐 다 나오죠. 아주 투명하게. 그리고 신사동에 그 이후로도 이사는 많이 다녔지만 신사동에 그냥 쭉 살았어요. 그리고 뭐 대치동은 뭐 저희 집은 아니고 저희 그 외삼촌네인데, 외삼촌네 가족들이 외숙모랑 애기들이 다 캐나다로 기러기 아빠 됐을 때 혼자 살면 적적하니까 제가 둘이 같이 살았어요. 반포동부터 혼자 산 거고, 어찌됐든 대략 한 2010년, 2009년까지는 여기 신사동에서 쭉 살았습니다. 1981년부터 몇 년인가요? 대략 한 28년 되나요? 거의 30년을 신사동에서 쭉 살았던 토박이의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제가 신사동에 빌딩을 매수하는 거는 뭔가 되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저는 신사동을 매우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일단 빌딩 시세들을 어떻게 되는지 아주 러프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에 한정해서 알려드릴게요. 서울시로 봐도 되긴 하는데 그럼 좀 범위가 넓어지니까 좁혀서 이걸 바탕으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빌딩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빌딩이 종류가 되게 많아요. 저는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되게 많은 유동상권, 먹자상권 같은 데죠. 유동상권이 있고, 그리고 좀 오피스 상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무실 수요가 많은 곳이죠. 그리고 주거 수요가 많은 다가구 뭐 이런 거 많은 데 있잖아요. 요렇게 세 개로 저는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동상권이 제일 좋은 것 같고, 얘가 1위라고 제 마음속에 얘가 1위고요. 2위는 오피스들이 있는 곳, 요거를 2위로 생각하고 있고요. 3위는 주거 시설이 많은 곳, 요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신사동 살 때에는 다 주거지였어요. 그러니까 다 빌라촌이었거든요. 근데 그 빌라촌들이 지금은 너무 많이 발전해가지고 다 빌딩스럽게 근생 건물이 됐어요. 그리고 이 거래를 보시면 이 숫자들이 다 거래가 된 겁니다. 최근 5년만 한 건데 거래가 진짜 많죠. 그러니까 수요가 무지막지하게 많은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수요가 너무 많아요. 다 그런 거 아니냐고요? 한 블럭만 뒤로 가볼게요. 요쪽에 인기가 좀 덜한 데거든요. 학동역, 논현역 뭐 요쪽에 좀 아까 거기에 비해서는 좀 확실히 좀 휑하죠. 네, 요 부근이 좀 인기가 좀 덜합니다. 강남 쪽에 다 인기가 많은 편이긴 한데 확실히 좀 거래가 덜하죠. 여기는 뭐 요 정도다. 강남 쪽이 전반적으로 인기가 많긴 해요. 하지만 여기보다 신사동 쪽이 거래가 엄청 많이 되고 인기가 상당히 많다. 빈 공간이 별로 없죠. 그게 당연히 이 가로수길과 이 조그만 이 세로수길, 네, 요런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신사동에서 한 40년 전부터 살았잖아요. 신사동은 40년 전에도 24시간 영업하는 데들이 엄청 많았어요. 이 상권의 거의 중심지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신사역 보시면은 여기 3호선 라인 지나가고 신분당선 라인 지나가죠. 그리고 위례 신사선 들어오면 거기로 또 들어옵니다. 여기 도산대로 쪽으로 요렇게 들어올 거예요. 위례 신사선이. 그리고 신분당선이 조금 더 지나가면은 한남동 쪽으로 네, 요렇게 여기쯤인가? 뭐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용산하고도 연결이 되겠죠. 지금도 용산구에서 신사동 오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네, 와보신 분들 아시죠? 한남대교만 지나면 바로 올 수 있는데 앞으로 신분당선까지 연결되면은 신사동은 유동인구가 더 많이 넘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사동을 가장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신사동은 다 좋다고 생각해요. 그냥 동이 신사동이면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쪽은 잠원동인데 거기보다는 저는 신사동 쪽이 낫다고 생각해요. 신사동은 구역들을 좀 나눌 수 있어요. 이쪽을 신사역 상권이 좀 가까운데, 신사역이 가까운 곳들, 이 가로수길이랑 제가 살던 데가 신사동에 오래 살았잖아요. 제일 오래 살았던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살았어요. 507에 8호. 여기 살았었는데 학교 갈 때 요렇게 해가지고 가로수길 타고 신사중학교 현대고등학교 6년을 다녔거든요. 신구초등학교까지 하면은 12년을 여기로 제 통학로였어요. 통학로. 학교 가는 길이었어요. 이 동네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이게 가로수길을 바탕으로 해서 요쪽에 세로수길들이 지금 엄청 발전했어요.
저는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는데 어렸을 때 제가 술래잡기 하고 뛰어놀던 데가 이렇게 좋아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진짜 뭐 갈 때마다 되게 놀랍습니다. 여기는 40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상권이 안 좋았던 때가 없어요. 네, 늘 계속 좋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신사동을 아주 잘 보고 있어요. 가로수길과 세로수길을 바탕으로 한 이 먹자 상권들, 이 상권이 약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가로수길 많이 죽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쵸? 그 죽은 가로수길은 딱 요 거리예요. 요 거리는 메인 도로라서 가격이 너무 많이 뛰었어요. 임대료가 너무 비싸져가지고 좀 젠트리피케이션이 좀 일어난 거죠. 너무너무 비싸졌습니다. 여기는 예전에 화랑 같은 게 되게 많았던 그런 곳이에요. 여기가 가로수길이라고 이름이 왜 붙었는지 아세요? 가로수길을 보시면 볼 때마다 이 남의 동네 같아요. 이제 여기 보시면 은행나무 엄청 많죠. 왜 이렇게 날씬해졌어? 청소하기 힘들어서 좀 가지치기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원래 날씬한 애들이 아닌데, 네, 이렇게 좀 나뭇잎이 좀 많은 애들이거든요. 네, 이거 가을 때마다 여기 맨날 이렇게 낙엽 차면서 학교 다니던 게 제가 12년 동안 학교 다니던 통학길이에요. 통학로인데 이렇게 가로수가 은행나무로 엄청 많아요. 그래서 가로수길이거든요. 이게 지금 같은 때, 지금은 이제 다 치웠을 것 같고 한 11월 초나 뭐 이럴 때 가면은 여기 낙엽들이 엄청나게 쌓입니다. 노란색 낙엽이 되게 많이 쌓여서 정말 예뻐요. 네, 그래서 가로수길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 같아요. 이게 끝까지 가면은 신서중학교, 현대고등학교, 네, 제 모교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너무 비싸가지고 많이 죽었는데 그 대신 상권은 계속 발전하지 않습니까? 요 뒤쪽으로 와서 요쪽 상권들은 또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요런 곳들이 근생으로 원래 지어졌다기보다는 원래는 그냥 집이었어요. 그냥 다세대 주택 뭐 요런 거였는데 요런 느낌인 거죠. 요런 거 빨간 벽돌집 아시잖아요, 그쵸? 여기 원래 뭐 다세대 다가구 이런 집이었는데 요런 게 다 지금은 근생으로 다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이름도 빌딩으로 바뀌고 있죠. 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은 왜 이런 데들이 새로 안 짓고 이렇게 리모델링만 하는지 그런 것도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요런 진짜 정말 좁은 길, 뭐 요런 것들도 이제 다 빌딩으로 이렇게 다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신축도 하고 있죠. 신사동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렇게 가로수길, 세로수길을 바탕으로 한 요 상권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좀 그렇게 힘을 못 받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여기가 다 재건축하면 근데 너무 나중이죠. 뭐 10년, 20년 후니까 너무 나중이긴 하지만 나중에는 압구정역 주변에 여기 되게 핫합니다. 지금 뭐 엄청 핫해요. 그 성형외과 많은데 뭐 아시려나? 성형외과 엄청 많아요. 요쪽의 상권들도 꽤 괜찮습니다. 신사동하고 뭐 여기 역에서 가까운데 요쪽은 사람들 엄청 빠글빠글해요. 네, 제가 그저께도 친구들 요 동네에서 만났는데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자리도 예약 안 해놨으면 술 못 먹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빠글빠글한 요쪽도 저는 다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도산대로 쪽 요쪽이 많이 죽었었어요. 로데오부터 시작해서 도산대로 쪽이 엄청 죽었었는데 한 2년 전? 한 2년 전부터 엄청 핫해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거의 정점에 이른 것 같아요. 또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 약간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죠. 여기가 되게 비싸서 상권이 완전 죽었었는데 임대인분들이 임대료를 좀 낮춰주면서 상권을 막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대요. 상권을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면서 그때부터는 되게 아름답게 꾸민 곳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뭐 되게 예쁘죠? 예쁜 뭐 이런 곳들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핫한 곳들. 이런 것들이 되게 예쁘게 꾸며놓고 장사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져갖고 동네 전체가 되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되게 많이 비싸요. 네. 앞으로 뭐 한 2, 3년 정도는 계속 이렇게 비싸게 가겠죠. 네. 로데오 쪽이랑 도산대로 쪽, 요쪽 라인들 사람 되게 많고 뭐 너무 비쌉니다. 압구정 여기 뭐 다 아시잖아요. 한양아파트 앞에 되게 비싸고 청담동 역까지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한 여기까지 신사동이니까 요쪽 넘어가면은 또 이제 뭐 청담동 뭐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요쪽이 압구정동. 그래서 압구정동에는 꼬마 빌딩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압구정에 꼬마 빌딩인데 하면은 대부분 압구정역 주변이에요. 신사동입니다. 그러니까 압구정에 빌딩은 없어요. 다 아파트입니다. 그런 데가 압구정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전체가 다 아파트인 데는 제가 알기로는 압구정동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빌라나 뭐 이런 뭐 주택이나 이런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뭐 압구정동은 뭐 너무 당연히 좋고, 저는 신사동에 딱 어디다 하기보다는 뭐 좋은 물건 나오면 사겠죠. 네, 제가 제일 유심히 지켜보는 요런 동네입니다. 그러면 얼마가 필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저는 신사동을 주변으로 볼 생각입니다. 이게 밸류맵이라는 어플이에요. 밸류맵 사이트인데 여기 밸류맵 핸드폰 어플로도 있어요. 네. 밸류맵을 보시면 거래 사례가 다 나옵니다. 근데 거래사 너무 많으니까 최근 한 5년 정도로 줄여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재 현금 얼마 모았죠? 1억으로 출발해서 비트코인으로 3억 벌고 분양권으로 출발해서 3억 가지고 한 7억 정도 만들었잖아요. 그쵸? 그럼 7억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거를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억으로 좀 빡빡하긴 한데 한번 찾아보시죠. 제 투자 아이디어는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19년에 뭐 한 70억 정도 됐다. 그러면 2023년에 만약에 100%가 올랐다고 치면은 140억이 되잖아요. 근데 폭락론자들에 의하면 뭐 폭망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자율이 너무 높기도 했잖아요. 요즘에 고금리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으로 다시 회귀할 수 있다라고 뭐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면 매수할 만한 물건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레버리지는 많이 써야 되니까 대출은 최대한, 그리고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으로 매수할 계획입니다. 뭐 저는 요런 아이디어로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예, 고점 2023년이라기보단 2022년 정도? 고점 가격에 이 정도 되는 게 한 여기까지는 솔직히 좀 쉽지 않고, 한 그래도 한 80억에서 90억까지는 좀 떨어져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제일 싼 것들 한번 좀 볼게요. 오, 여기 엄청 쌌네. 다가구이고 60억이네요. 근데 여기가 다가구라서 딱 맞진 않은데, 어차피 저는 소설을 쓰고 있으니까 얘는 근생으로 주인분이 다 바꿨다고 가정을 할게요. 지금 이런데 다가구 매수하는 건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랑 너무 많이 다르니까, 이때가 60억, 대지 지분이 한 60평, 그러니까 땅이 60평인데 60억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한 평당 1억에 산 거죠. 평당 1억이면 누군가는 되게 비싸게 느낄 거고 누군가는 되게 싸게 느끼겠지만, 지금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평당가로 보면 되거든요. 거래연도를 최근 3년으로 볼게요. 1억, 비싼 데가 한 1억 6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한 1억 4천, 1억 5천, 1억 2천, 1억 6천. 비싼 데가 대략 한 1억 6천 정도 보면 되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보다 뭐 더 못하다고 보이진 않거든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여기가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여기가 더 사람들 많이 다니는 거리긴 한데, 그래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엄청 좋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대략 요 정도 되는, 그러니까 현재 한 평당 1억 2천 정도에 한 60평 요 정도를 볼게요. 그러면 한 72억이죠. 근데 이게 고점일 때 가격 근처잖아요. 그럼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는 가격은 당연히 떨어집니다. 빌딩은 가격이 이자율과 수익률에 연동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고점에 가격이 좀 떨어진다고 치면 여기에서부터 많이는 뭐 한 4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적게는 한 30%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대략 한 50억 정도까지 떨어진다고 가정을 할게요.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잘 그때에 맞게 대응하면 되죠. 근데 안 떨어졌는데 내가 살만하고 이건 정말 싼 가격이다, 그때 매수하면 됩니다. 안 떨어지면 어떡하나요? 떨어질 때까지 이렇게 더 좋은 매물 나올 때까지 더 보러 다니면 되죠. 그럼 72억 하던 게 50억까지 떨어졌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7억이잖아요. 그럼 7억으로 살 수 있는지, 이게 좀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50억짜리를 원래 간평은 72억에 되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럼 얘가 만약에 뭐 경매에 나오거나 금매에 나왔다. 그럼 계약금 10%는 있어야겠죠. 계약금 10%, 금매로 나왔다고 칠게요. 경매는 또 여러가지 생각해야 되니까. 금매로 50억에 나와서 70억까지 갔던 게 많이 싸졌죠. 한 30 몇 프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럼 계약금 10%니까 5억을 줘야겠죠. 5억은 줍니다. 근데 단 계약할 때는 법인으로 매수하세요. 이게 다가구긴 하지만 근생 건물이라고 가정했습니다. 근생 건물이어야 돼요. 그래야 대출도 잘 나오고 규제도 안 받습니다. 그럼 법인으로 5억을 일단 쏴줬습니다. 계약금. 그럼 잔금이 45억 남았죠.
50억에 한 3% 정도 임대료를 받는다고 치고 1억 5천만 원 정도 임대료 수익이 발생하죠. 그러면은 보증금도 1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럼 보증금에서 1억 5천을 내고 대출을 사실 좀 최대한 많이 받아야 돼요. 이게 50억인데 간평은 여기로 돼 있으니까 80% 대출은 아마 나올 거예요. 여기에 80%면은 7, 8에 56이니까 충분히 다 받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 대출은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45억을. 여기는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내 돈도 한 2억 정도 여유 있잖아요. 그쵸? 우리 7억 있었는데 5억은 여기 계약금을 냈으니까 여윳돈이 한 2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제 1억 5천 정도는 세금으로 좀 내야 됩니다. 여기에서 한 5% 정도, 4.6%니까 2억 5천 정도 되겠네요. 이거 두 개 합쳐가지고 좀 세금을 좀 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매수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임대료가 지금 얼마 나오죠? 1년에 1억 5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출 받은 게 45억이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 한 5% 정도 이자를 내야 돼요. 그럼 2억 2,5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점이죠. 1년에 한 7,500만 원 정도 이자를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이자 부담이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당할 현금 흐름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매수하는 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아니면 내가 여기 들어가서 여차하면 1층에서 식당을 할 수 있거나, 그래서 요식업을 하는 분들이 건물주가 되기에 가장 좀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학원 하시거나 하는 분은 대치동 쪽에 건물을 좀 알아보시면 되죠. 요식업 하는 분들은 요런데 신사동 같은데 매수하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영업 수익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거둘 수 있으면 뭐 큰 부담은 아닐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일반 월급쟁이다 하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현금이 조금 더 많이 있어야 돼요. 일반 월급쟁이보다는 좀 현금 흐름이 좀 안정적인 분이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금리는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금리가 만약에 한 3% 정도까지 떨어진다. 만약에요. 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하려면 그것도 생각을 다 하셔야 돼요. 45억인데 3% 이자율이다. 그럼 1억 3,500만 원이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미세하게 플러스가 나겠죠. 네. 요때에는 이제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언제 떨어질지 어떻게 될지 뭐 그건 사실 저는 잘 몰라요. 근데 5%보다 더 높아질 수 있어요. 갑자기 10%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게 가장 위험합니다. 네. 그거 리스크는 본인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제가 어떻게 될지 뭐 저는 잘 모르니까. 그렇게 되면은 자칫하면 망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리스크가 있는 투자다라는 거를 명심하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솔직히 흔한 경우는 아니잖아요. 갑자기 뭐 이자가 10%까지 막 올라간다. 그건 좀 흔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리먼 사태 때나 그렇게 확 올라갔었지. 네,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네, 그거는 제외하고, 그러면 손익비를 계산해 보면 내가 현재 투입된 돈은 한 7억은 있어야 됩니다. 7억을 투자해서 한 72억짜리 빌딩을 50억에 산 거죠. 그러면 저는 전고점은 그래도 한 5년에서 10년 안에는 반드시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요 금액으로 이자 충당만 하고 있으면 뭐 5년이든 10년이든 기다리는 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쵸? 그리고 만약에 이자가 뭐 한 2%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이번에는 뭐 기준금리가 0%대까지 갔잖아요. 그쵸? 0%대가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경기 침체가 만약에 나중에 오게 되면 이게 이자가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럴 때 매수 적기가 되겠죠, 사실. 이렇게 해서 대출금리가 많이 떨어지면 이득은 더 커지겠죠. 여기에서 더 커질 거고, 그리고 매매가도 더 올라갑니다. 이게 50억까지 떨어졌을 때 우리가 매수를 잘 했는데 72억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90억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안 올라갈 수도 있지만, 네, 올라갔다고 치면은 우리는 7억을 투자해서 40억을 번 셈이죠. 네, 이게 소설 같은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72억이 90억 되는 거는 18억 추가됐으니까 한 25%가 5년 만에 오른 건데 그게 과합니까? 네, 그 정도는 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야기한 시나리오대로 하면 7억이 40억을 벌어다 줄 수 있겠죠. 물론 법인으로 해서 매도를 한다고 해도 20% 법인세는 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1억 갖다가 비트코인을 잘 투자해서 3억이 되고, 3억을 분양권 투자 잘해서 7억이 되고, 7억을 신사동의 빌딩을 잘 사서 매수하면은 이게 40억을, 순자산 40억이죠. 부채를 낀 걸로는 한 90억 정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매직이 가능하다는 거.
뭐 제가 이야기한 소설이 소설일 수도 있어요. 그쵸? 소설로 끝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게 현실이 되면 우리는 1억을 가지고 90억을 벌 수 있게 되는 거죠. 순자산으로 보면 40억, 40배의 수익이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이거는 도전하고 공부하고 해볼 만한 투자이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보다 더 좋은 시나리오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시나리오는 시나리오일 뿐이니까 소설일 뿐이니까 이대로 될지 안 될지 뭐 저도 모릅니다. 제가 미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이 시나리오대로 투자를 할 거고 변수가 생기면 이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그때그때 생각하면서 대응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할지 저럴 땐 어떻게 할지 그래서 좀 대응을 좀 잘 하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커뮤니티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고수분들,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같이 대응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정보도 좀 빨리빨리 얻을 수 있고, 이런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공부하면은 훨씬 더 많은 시너지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고래동 공부 운영하고 있으니까, 뭐 비트코인이나 부동산이나 빌딩 투자 이런 거 다양하게 공부하실 분들은 고래동 공부에서 같이 공부하시면 어떨까요? 네. 12월 49,000원입니다. 너무 저렴하지 않습니까? 네. 4개의 강의가 49,000원. 요때 빌딩 생기초 강의도 제가 직접 합니다. 빌딩에 대한 것도 네, 제가 강의를 하니까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같이 좀 공부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고래동 공부는 네이버에 쳐보시면 나오니까 같이 좀 공부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빌딩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는데 1부, 2부, 3부에 나눠서 제가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1부는 비트코인이었고 2부는 서울의 새 아파트죠. 네, 서울 분양권. 그러니까 3부가 저는 강남을 보고 있고요. 강남의 빌딩 투자. 요렇게 1부, 2부, 3부로 나눠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큰 부자가 되려면 이거는 뭐 로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좀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크거나 지렛대 효과죠. 아니면 변동성이 커야 됩니다. 요런 상품에 투자하면은 큰 돈을 벌 가능성이 있죠. 물론 망할 수도 있어요. 저는 무조건 성공한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투자해야 되냐? 언제? 많이 무너졌을 때, 되게 안 좋을 때. 가장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공포에 투자한다. 그래서 공포가 시장에 안 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공포가 오면 네, 그때 투자를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이미 공포가 많이 왔었죠. 그러니까 작년에 2022년 10월부터 공포가 되게 많이 왔습니다. 요때가 거의 저점 근처인 것 같고 이 이후로 네, 지금은 좀 많이 상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벌써 뭐 한 110%, 120%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늘 하는 얘기지만 네, 그때 좀 살 걸, 그때 더 살 걸 뭐 이런 얘기들을 네, 하는 게 뭐 지금쯤이죠. 앞으로 뭐 저는 더 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당장 몰빵하는 거는 좀 잘 모르겠어요. 네, 단기에 좀 많이 올랐으니까 빠질 가능성도 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분양권도 마찬가지예요. 미분양이 좀 생기면서 전매도 좀 풀리고 그러면서 좀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위기가 와야 공포가 오고 공포가 와야 이렇게 기회가 온다. 모든 투자는 다 같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빌딩 투자. 빌딩을 살 때 전액 현금으로 사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빌딩은 다들 우리뿐만 아니라 부자들도 레버리지를 반 정도는 끼고 삽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그러니까 대출을 끼고 사기 때문에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최대한으로 보면은 내년 하반기까지도 금리 인상이 안 올 수도 있거든요. 물론 더 빠를 수도 있고요. 뭐 그것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어찌됐든 이 고금리가 지속되면은 고통스럽죠. 네, 빌딩 주분들 특히 2022년이나 23년에 요때 매수하신 분들은 금리가 높으니까 지금 되게 고통을 받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받고 있다가 좀 던지는 매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뭐 남의 아픔을 딛고 우리가 뭐 돈을 버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비트코인 같은 것도 누군가는 싸게 팔았으니까 싸진 거거든요. 모든 투자는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비싼 가격에 샀기 때문에 그리고 손해를 보고 파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고금리에 잘못 샀어도 사실 오래오래 투자하면은 정고점을 분명히 넘기긴 할 거거든요.
여기 뭐 보시면 다 나오겠지만, 그래서 오래 버틸 수만 있으면 이거는 좀 잘못된 투자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분양권도 마찬가지고 빌딩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좋은 자산들이잖아요, 그쵸? 비트코인 암호화폐 중에서 뭐 가장 좋은 자산이고, 서울의 아파트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다들 뭐 갖고 싶어하는 그런 상품이고, 강남의 빌딩 이게 좀 최고봉이지 않나. 부동산 쪽에서는 거의 끝판왕급이지 않습니까? 강남의 빌딩 이거는 뭐 누구나 다 갖고 싶어 하는 거니까,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미 충분히 많으니까 저는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많지 않은 게 저는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하고요.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공포가 와야 돼요. 강남의 빌딩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한 5년 안에는 기회가 좀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빠르면 2년 안에. 5년 정도 보고 투자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5년 동안은 이런 거 투자하면 되니까 기회가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사례들을 바탕으로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매 물건 예전에 거래된 것부터 좀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경매가 좀 더 드라마틱하니까. 저는 신사동에 관심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제 고향이기도 하고 이제 한강변에 있으면서 불변의 입지가 되어가면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땅인데요. 한번 볼게요. 지도에서 보면은 여기입니다. 도산공원 아시죠? 여기가 도산대로고, 요쪽에 있는 언주로에서 좀 가까운 길이죠. 언주로에서 한 2블럭 정도 떨어진 여기에 있는 나름 코너 땅이죠. 그래도 코너 땅이 경매로 나왔었습니다. 요 건물입니다. 지금은 너무 예뻐졌죠. 경매로 나왔던 당시에는 한 요 정도 된 것 같아요. 요 정도. 요것도 나쁘지 않죠. 나름 예쁜 것 같습니다. 도산대로에서 가깝고, 언주로에서도 가깝고, 강남의 신사동에 있는 이런 빌딩이죠. 여기는 동은 신사동이긴 한데 압구정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압구정이 사실 압구정에 꼬마 빌딩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이렇게 압구정동이 있어서 보통 사람들은 여기를 압구정동이라고도 많이 불러요. 이쪽이 또 압구정 로데오이기도 하고, 그래서 압구정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압구정에서 만나 하면 이런 데서 만나지, 아파트 단지에서 만나진 않잖아요. 이런 데서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매에 나올 당시에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뭐 저는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소를 좀 보시면 신사동 645-16 여기네요. 최근에 매매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거는 여기 밸류맵인데, 밸류맵에 이렇게 주소를 쳐보면은 상당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최근에 거래가 됐어요. 2021년에 한 2년 정도 됐는데, 뭐 2년 정도 됐으면 최근이니까 이게 120억 정도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평당 한 1억 4,500만원? 싸지 않았죠. 1.45억에 잘 받고 판 것 같아요. 2021년 요때가 그래도 부동산 불장이고, 그래서 가격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지금도 이것보다 많이 떨어지진 않았는데 아마 이 가격에 내놓으면 잘 팔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거 경매 사례랑 비교를 좀 해보면 이게 67억 1200만원에 거래가 됐죠. 한 67억이라고 칠게요. 67억에 경매를 낙찰받고, 그리고 한 120억 정도에 팔았죠. 기간은 얼마나 걸렸냐면 2017년 5월이니까 4년 만에 경매 낙찰을 67억에 낙찰받고 120억 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뭐 제 눈에는 너무 잘한 매도인 것 같고요. 근데 이게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사실은 67억에 매수하신 분은 좀 금방 팔았어요. 좀 되게 안타까운 일인데 금방 팔았습니다. 67억에 낙찰 받고서 1년도 안 돼서 단기에 매도했습니다. 76억을 받고, 요 분이 매도를 정말 잘했죠. 2018년에 76억에 사가지고 120억에 매도를 했습니다. 진짜로 돈 많이 번 거는 이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2018년 2월에 거래했습니다. 거래하기 직전에 로드뷰를 한번 볼게요. 2018년 2월에 거래를 했습니다. 요때까지만 해도 뭐 리모델링은 안 돼 있던 것 같고, 요때부터 확 좀 바뀌었죠. 근데 이게 공사를 하는 중인가? 여기 창문이 없었잖아요. 창문을 낸 것 같은데 여기 창문 계속 없네.
22년쯤 되니까 창문이 생겼네요. 그쵸? 창문이 내면서 조금 더 예뻐진 것 같아요. 네, 여러모로 창문을 진작 내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하여튼 경매로 낙찰받은 거는 2017년인데 67억. 이분은 뭐 그냥 단기에 약간의 수익만 보자 하고 좀 빨리 파신 것 같아요. 뭐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고, 수익은 이분이 좀 많이 보신 것 같습니다. 3년 만에 76억에 매수를 하셔서 아주 약간만 손봤죠. 네, 뭐 손본 게 양이 많진 않은 것 같아요. 한 120억 정도에 매도를 했다. 그럼 차익만 따지면은 44억 정도? 네, 이게 뭐 레버리지를 어느 정도 썼는지 모르겠지만 레버리지 쓰는 거에 따라 달려있긴 한데 대략 한 20억 정도 투자금이 들어갔을 것 같고, 플러스 56억이 대출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20억 투자해서 44억을 벌었다고 치면은 200% 수익이죠. 네, 물론 양도세 내고 하겠지만 세전으로 200%면 대단한 수익률이라고 생각됩니다. 법인으로 매수해서 매도했을 때는 요 수익에 대해서 한 20% 정도 법인세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도 차익에 대해서 20%, 상당히 법인세는 적은 편이죠. 네, 일반적으로 개인의 양도세보다는 확실히 적습니다. 그래서 빌딩은 좀 세금 혜택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매수하면서 물론 당연히 취등록세랑 그리고 뭐 중개법인 통해서 뭐 복비 냈으면은 부동산 복비도 다 비용에 녹일 수 있고요. 관리비나 인테리어비 이런 거를 취득가액에 다 넣을 수 있어서 이거는 어느 정도 좀 다운을 시킬 수 있습니다. 많이 다운돼요. 그리고 리모델링 같은 거 하면은 그것 다 비용 처리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내는 법인세는 20%보다 현실적으로는 조금 더 작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한 200% 정도 수익이 났으니까 상당히 좋은 거래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경매에 낙찰받으신 분은 큰 재미 못 봤는데 이분께 빨리 2018년에 매수하신 분은 좀 수익이 좀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요 빌딩의 단점은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빌딩 투자할 때 일종은 가급적이면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일종을 왜 피해야 되냐? 업종 제한이 좀 있어요. 술 팔고 이런데 업종 제한이 있거든요. 우리가 임차인을 만약에 빌딩을 매수했다, 우리가 임대인이 된다고 했을 때 술을 안 파는 업종만 받아야 되면은 여러모로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쵸? 뭐 옷가게나 카페 뭐 이런 거밖에 안 되니까 업종이 제한되니까 아무래도 임대료를 원하는 만큼 받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이나영 씨인가요? 김나영 씨인가요? 김나영님? 네, 김나영 씨? 네, 뭐라고 불러야 돼? 하여튼 이분이 빌딩을 99억 주고 매수했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81년생이시네. 저보다 한 살 어린데 부럽습니다. 99억짜리 빌딩을 샀어요. 근데 이분이 좀 아쉬운 게 이게 일종이에요. 일종. 요 빌딩인데 일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은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은 좀 매수하는 거는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종이나 가장 좋은 건 3종 이상 3종 이상 되는 빌딩을 사는 게 여러모로 좀 좋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뭐 위치만 괜찮고 하면 괜찮긴 한데 이게 가격 차이가 생각보다 별로 안 나요. 가격 차이가 별로 없으면은 비슷한 입지면은 가급적이면 용도 지역이 더 좋은 거. 그러니까 1종은 추천하진 않아요. 네, 가급적이면 2종이나 3종 사시고 비슷한 가격이면 3종으로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1종, 2종, 3종이 뭐냐? 이게 용도 지역이란 건데요.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뭐 그냥 구글 검색하면 나옵니다. 하우스랩이라는 곳에서 뭐 특별한 건 없는데 뭐 자세하게 이렇게 써놨으니까 이거 보고 설명드릴게요. 일단 전용 주거 지역으로 돼 있으면은 이거는 상업용 건물이 아닙니다. 이건 단독주택 짓는 거예요. 전용 주거 지역은 절대 매수하지 마세요. 이건 안 됩니다. 그럼 일반 주거 지역이 1종, 2종, 3종이 있잖아요. 이게 뭐 사실 토지 강의 들으면 이런 거 다 배우는데 우리가 빌딩 투자를 하는데 토지를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도시지역 정도만 알면 되니까 도시지역에서도 주거지역, 물론 상업지역도 좋긴 한데 이건 대부분 되게 비싸니까 우리가 뭐 돈이 많지 않으면 매수하기가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수하는 거는 2종이나 3종 요런 거를 보통 매수하게 됩니다. 강남 쪽에는 대부분 이런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 준주거 매수하면 좋긴 한데 얘네는 잘 없어요. 강남 쪽엔 많지 않고 일반 상업지가 좀 있긴 한데 엄청 비싸요. 현실적으로는
2종하고 3종을 많이 매수하게 됩니다. 용적률 보시면 2종은 200%까지 3종은 250%까지 이렇게 쓸 수 있죠. 아까 제가 예시 들어줬던 1종은 150%밖에 못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건폐율과 용적률 요 정도는 좀 알아두는 게 여러모로 좋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평짜리 땅이 있다, 건물 밑에 땅이 다 있잖아요, 그쵸? 요게 만약에 100평이라고 칠게요. 그리고 건폐율은 바닥 면적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빌딩을 지을 거잖아요. 이게 빌딩을 짓는데 여기 100평인데 건폐율이 60%란 얘기는 바닥 면적을 60평까지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50%니까 2.5층? 2.5층은 좀 웃기고, 네, 2층까지는 60평으로 지을 수 있고요. 1층에 최대 60평. 1층은 좀 최대한 넓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임대료는 1층에서 가장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2층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60평. 그리고 3층에 뭐 이렇게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그럼 120평이잖아요. 150평까지 지을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는 30평 뭐 이렇게 지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만약에 1층에 필로티를 넣는다, 네, 그럼 주차장은 용적률에 넣지 않으니까 그거는 괜찮습니다. 지하를 팠다, 네, 그것도 용적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공사비를 많이 쓸 수 있다면, 그 비싼 땅이라면 지하 뭐 10층까지 판다, 네, 그건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 대신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죠. 돈 많으면 네, 그렇게 하면 좋긴 합니다. 네, 그럴 바에는 땅을 좀 더 큰 거 사는 게 낫긴 하겠죠. 이렇게 해서 150평을 다 채울 수 있겠죠. 이게 1종인 경우에 이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2종이면 조금 더 커지겠죠. 그러면 건폐율은 똑같네요, 그쵸? 근데 200%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1층에 60평, 2층에 60평, 3층에 60평, 4층에 20평 요렇게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훨씬 이득이죠. 3층도 다 쓸 수 있고 4층까지도 일부 쓸 수 있으니까 얼마나 이득이 많은지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면 좀 고려해 볼 만한데, 얼마 차이가 안 나면 네, 2종이 무조건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3종은 뭐냐? 3종은 250%까지 됩니다. 만약에 3종이다 그러면 1층에 60평 되죠. 근데 3종은 건폐율이 50%까지예요. 갑자기 건폐율이 떨어집니다. 좁아지고 높아지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0평을 지을 수가 없죠. 50평이 최대입니다. 1층에 50평, 2층에 50평, 3층에 또 50평, 4층에도 50평. 이렇게 하면은 지금 200%잖아요. 200평. 그러면 5층 더 질 수 있죠. 네, 한 층 더 올릴 수 있습니다. 5층에 50평까지. 그래서 50평씩 5개 층으로 이렇게 올릴 수 있습니다. 3종은 기본적으로 높이가 조금 더 높아지고 조금 더 날씬해집니다. 여러모로 더 좋겠죠. 이 정도 되면은 엘리베이터를 네, 꼭 넣어야겠죠. 네, 2층도 보통 엘리베이터를 넣습니다만, 하여튼 그 엘리베이터 관련된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런 것들은 50평씩 5층으로 지을 수 있으니까 훨씬 더 건물이 좋아지겠죠. 1층에 만약에 필로티를 넣는다 그럼 6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하 주차장을 넣는다 하면은 그거는 뭐 얼마든지 넣을 수 있습니다. 지하 2층도 이렇게 만들어서 넣을 수 있어요. 요즘에 신도시들 보면은 보통 한 지하 2층? 네, 요 정도까지 만드는 것 같아요, 주차장은. 아니면 강남은 땅값이 워낙 비싸니까 기계식으로도 많이 늡니다. 주차장에는 지하 주차장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자주식. 자주식은 뭐냐면 차주가 알아서 운전해서 주차하는 시스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게 자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기계식. 기계식은 근데 좀 답답하죠. 네, 근데 강남은 기계식이 일반적입니다, 사실. 그래서 강남 다닐 때는 사실 SUV 타고 다니면 좀 불편해요, 그쵸? 근데 요즘에 좋은 기계식은 SUV 웬만한 것도 막 들어가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계식은 보통 승용차 위주로 되죠. 아주 옛날 기계식은 뭐 소나타 정도까지 들어가고 뭐 외제차 안 들어가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지하 주차장은 뭐 요렇다. 주차장이 있는 게 당연히 여러모로 임대료를 얻거나 뭐 사업하는데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알아두세요.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인데, 일반 주거지역 제1종, 2종, 3종이 있는데 숫자가 커질수록 좋아진다. 준주거는 더 좋다. 일반 상업지역은 더 좋다. 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2종 근린생활시설이잖아요, 그쵸? 이건 용도지역이 아닙니다. 근생시설도 두 가지가 있어요. 1종하고 2종이 있는데 2종이 조금 더 업종 제한이
좀 덜하다, 이종이 더 좋다, 이건 뭐 허가받는 사항 관련된 거고, 이 용도 지역과는 다릅니다. 네, 제가 방금 전에 1종 2종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2종 근생이면 2종인가요? 아니에요. 네, 그런 게 아니라 용도 지역을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1종 일반 주거지역.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닌데, 저는 이 건 같은 경우는 매도자가 좀 잘 파신 것 같고 매수자가 좀 비싸게 매수한 것 같아요. 1억 4,500만 원에 매수하셨는데 조금 좀 많이 쓰셨다. 근데 솔직히 파는 사람은 비싸게 팔면 좋잖아요, 그쵸? 살 때 잘 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요 케이스 말씀드렸고요. 재밌지 않습니까? 뭐 저는 맨날 이러고 노는데 여러분들도 재밌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한 건 더 보시죠. 네, 또 마찬가지 신사동. 네, 오늘은 신사동만 볼게요. 신사동만 봐도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네, 주소지가 519-4. 여긴 좀 세로수길 쪽인 것 같은데. 네, 참고로 네, 요쪽에 있는 데는 600번지 대고요. 요쪽에 있는 데는 500번지 대예요. 네, 제가 주로 살던 데는, 어렸을 때 살던 데는 이 500번지 대에서 많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면은 여기가 가로수길이에요. 예전부터 엄청나게 떴죠. 제가 어렸을 때는 안 떴는데 2010년대쯤부터 많이 뜬 것 같아요. 은행나무가 엄청 많이 심어져 있고 갤러리들이 옛날에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부흥하더니 갑자기 어느 순간 확 뜨더라고요. 네,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내가 살던 데가 이렇게 뜨다냐고 되게 신기했습니다. 여기에서 가지치기해서 나온 곳들, 여긴 가로수길이라 그러고 요즘 길이 좀 좁잖아요. 그래서 세로수길이라고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사람들 이름 참 잘 짓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가로수길보다 이 세로수길 쪽이 조금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요 건이 경매로 나왔었던 거죠. 네, 지금 현재는 요런 모습입니다. 너무 잘 지었는데. 여기는 좀 다 오래됐잖아요, 그쵸? 근데 경매를 낙찰받은 분들은 보통 이렇게 매도를 하거든요. 매도를 하고 나면은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보통 합니다. 느낌상 신축은 아니고 리모델링 같은데 지하철장 보니까 뭐 신축 같기도 하고, 뭐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이력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시죠. 신사동 519-4번지. 최근이라고 말하긴 좀 뭐하지만 거래가 또 되긴 했네요. 야, 여긴 인기가 되게 많네요. 거래가 좀 활발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건이 매각된 게 2013년 5월 15일에 매각이 됐죠. 2013년 요 중간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에 매각이 됐냐면 44억 2천만 원에 매각이 됐습니다. 경매의 장점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2010년도에 44억 6천만 원이었는데 3년 지났는데 2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더 싸게 경매로 받았어요. 지가 상승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요 가격이랑 요 가격은 거의 비슷하게 거래가 됐죠. 그 다음에 50%, 뭐 30% 이렇게 올려서 조금씩 이렇게 올려서 매도가 갔죠. 이분이 평당 7,100만 원에 사셨으니까 네, 여기까지도 되게 좀 잘 사신 것 같아요. 좋은 가격에 잘 사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도 지역을 한번 좀 볼게요. 2종 일반 주거 지역이죠. 아까 그 보셨지만 좀 높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1종보다 확실히 좀 높이도 있고 건물 모양도 많이 예뻐지죠. 그러니까 제가 권유 드리는 거는 1종은 그냥 사지 마시고 2종부터, 네, 2종은 괜찮습니다. 그래도 한 80점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고 3종은 그래도 한 90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치랑 생긴 모양 뭐 이런 거에 따라 다 달라요. 근데 건 바이 건으로 다 다르긴 하지만 2종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3종 정도면 아주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종은 가격이 저렴해도 매수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나름의 기준이 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2종 이상만 투자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1종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나와있죠. 아까는 용도지역은 1종이지만 근생은 2종이었는데 요거는 1종 근생이지만 용도지역이 2종이다. 그러니까 이게 몇 종 근생이다, 이건 사실 그렇게 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2종 일반 주거지역, 이게 용도지역인데 토지는 변하지 않으니까, 네, 이건 허가받는 거에 따라 달라지니까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아예 안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더 중요한 건 이 부분이다. 네, 이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지 면적은 물론 좀 어느 정도 크면 좋죠.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 한 106평이잖아요. 100평이 넘으면 좀 시원시원하고 되게 좋아집니다. 주차장 넣기도 되게 쉽고. 근데 한 40평, 50평 정도 되면은 재건축이 되게 애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좀 있으면
사실 우리가 돈만 있으면 100평짜리 사고 싶죠. 그죠? 돈이 모자라서 뭐 50평짜리 사고 그렇게 되는 건데, 차라리 돈이 좀 부족하면 마음 잘 맞는 두 사람이 돈을 합쳐서 100평짜리 사는 게 솔직히 더 이득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 마음 잘 맞는 사람 구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하여튼 106평짜리 평수도 되게 좋고, 저는 이거는 되게 좋은 건물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하고 있어요. 평당 한 7,100만 원 정도에 거래가 됐고 76억에 거래됐거든요. 지금은 이 가격엔 터무니없죠.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급등하기 직전에 매수한 거예요. 저도 이런 걸 보면은 집을 살 때가 아니라 건물을 살 때였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근데 그건 결과론적인 거예요. 네, 여러분도 빌딩을 투자하고자 하는데 우리 집이 없네 하면은 집을 먼저 내 집 마련이 먼저입니다. 내 집 마련 안 하고 빌딩 먼저, 이건 솔직히 쉽진 않아요. 물론 이렇게 상가주택은 꼭대기층에 뭐 주인 세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매수해도 되긴 하지만 또 보통 우리 법인으로 사니까 그런 것도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집을 좀 먼저 저렴한 거라도 마련하는 거를 저는 추천해요. 그러니까 돈 많이 안 드는 선에서 한강변에 있는 서울 아파트, 강남의 아파트를 사고 싶다. 그러면 빌딩 투자하기 솔직히 어렵습니다. 네, 큰 돈이 묶이니까 빌딩 투자를 하겠다면 강남 한강변 아파트는 좀 이렇게 내려놔야 되지 않나. 그것까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죠. 그렇긴 좀 쉽진 않으니까 한 76억 정도의 거래가 됐고 평당 7,100만 원. 저는 가격도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인데, 여기가 세로숲길 뭐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반적으로 거리가 뭐 이렇습니다. 되게 깔끔하고 좋지 않습니까? 네, 요런 곳이고, 여기에서는 조금 좁은 길이긴 해요. 여기 그냥 원래 다 주택가였어요. 저 어렸을 때 술래잡기 많이 하던 동네인데 골목골목이 많아갖고 숨으면 애들이 찾을 수가 없는 뭐 그런 동네였거든요. 네, 요런 길에 있는 요 빌딩입니다. 지금은 이게 식당으로 1층은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정돈이라는, 돈이 들어가면 돼지고기집이지 않나? 하여튼 되게 고급지죠. 네, 아마 임대료를 되게 많이 내고 쓰고 있을 것 같습니다. 2층은 스튜디오로 쓰고 있는 것 같고 1, 2, 3, 4, 5층을 일단 다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리모델링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신축한 건 아닌 게 밸류맵이 진짜 되게 자세히 나옵니다. 디스코 이런 거 보셔도 되는 것 같아요. 용적률 300%. 완전 이득 봤죠. 이거는 재건축을 하면 안 됩니다. 재건축을 하면 왜 안 되냐면, 이게 2종 일반 주거 지역이잖아요. 그쵸?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면 용적률은 원래는 250%가 정상이에요. 근데 300%까지 지었잖아요. 이게 사용 승인이 조금 일찍 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일찍 지은 건물들은 최대 맥시멈이 한 90년대까지인 것 같은데, 90년대, 80년대, 90년대 지은 건물들은 이 용적률이 오버된 게 꽤 있어요. 네, 이런 거는 완전 이득이죠. 절대 부시면 안 됩니다. 이대로 그냥 쓰는 거예요. 만약에 부시면 지금 300%인데 더 면적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하면서 가치만 계속 늘려가면 돼요. 네, 이거는 용적률 인센티브도까지 있으니까 평당가를 더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에 7천만 원대에 2019년에 샀으니까 대단히 잘 사신 것 같아요.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 되나 한번 볼까요? 지금 뭐 요 가까운데 요 정도면 네, 그냥 입지가 제 눈엔 여기가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여기가 한 1억 2천 정도 됐으니까 거의 뭐 2배 가까이 올랐죠. 네,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1억 2천으로 계산을 하면 여기가 106평이었거든요. 한 127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은 평당 7,100만 원에 아주 싸게 매수하셨지만 76억에 대략 요새 시세는 한 126억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얘보다 얘가 나을 수가 있는 게, 여기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용적률이 원래 250%까지 밖에 못 짓는데 얘는 300%로 네, 지어진 건물이죠. 그리고 리모델링도 네, 비교적 깨끗하게 된 편이고, 네, 예쁘죠? 그리고 지하 주차장도 있고, 요 정도 컨디션이면 신사동에서 되게 나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점이 있다면 주변에 먹자거리가 아직까지 여기까지 안 들어왔어요. 그쵸? 상권이 아직 여기까지는 못 들어온 것 같습니다. 요 동네까지는 조금 들어왔는데, 제가 이 동네를 되게 너무너무 잘하는 동네예요. 여기
지금 이 새 건물 있잖아요. 여기에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집이 세탁소를 했었는데 제 책 썼을 때 거기 나오죠. 저희 세탁소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가까운 동네에 있었죠. 여기까지는 상권이 꽤 많이 들어왔어요. 여긴 강남상가 아파트라고 이쪽에는 상권이 되게 좀 잘 돼 있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여기에서 한 번 더 들어온 곳이잖아요. 그쵸?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한번 이렇게 꺾어줘야 되는 곳이라서 아직까지는 여기까지 상권이 들어오진 못했어요. 아직 미치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긴 아직 주택이 그대로인 곳들이 있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 요런 곳들이 앞으로 혹시나 좀 저렴하게 나오면 이런 거 사가지고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 하면은 좀 싸게 살 수도 있어요. 여기 뭐 요런 데도 재건축하죠. 아마 여기도 새로 매수해서 재건축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여기는 솔직히 상권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네, 아직 여기까지 발달해 있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많이 가보셔야 어디 상권이 좋은지 어디가 안 좋은지 네,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여기는 괜찮은 가격에 잘 사긴 했는데 지금 오른 가격 평당 1억 2천 주고 사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로수길의 메인 상권은 저는 한 요 정도? 네, 요 정도가 메인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쪽도 괜찮습니다. 네. 여기 쪽도 괜찮고 가로수길에서 가로수길 중심으로 이쪽은 상권이 이렇게 잘 안 발전하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양철지붕 여기 되게 오래된 집이에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마늘 똥집 볶음? 네, 그게 되게 유명하거든요. 마늘이 너무 맛있어요. 똥집도 맛있긴 하지만 같이 볶아주는데 가격은 비쌉니다. 막 줄 서서 먹더라고요. 저 되게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데였는데 한 20년 전부터 다니던 데인데 여기 뭐 그때 갔으면은 막 꼬맹이 막 있고 그랬거든요. 사장님 내외에 애기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 다 장성했겠죠. 뭐 요쪽도 네 일부 좀 괜찮긴 한데 여긴 사람이 이게 빠글빠글 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사역에서 아무래도 좀 멀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하철 타고 8번 출구 나와서 세로수길 많이 이용하는데 여기가 조금 멀어서 여기보다는 이쪽이 상권이 여러모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요쪽 상권이 거의 메인 상권인 것 같아요. 이제는 여기도 세로수길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되게 발전해 있죠. 네, 되게 번화합니다. 가끔 와이프랑 술 마시러 가는데 근데 술 마시러 가도 별로 기쁘지 않은 게 가격이 좀 비싸요. 가격이 비싸서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좀 싸야 이것저것 시켜 먹는 즐거움이 있는데 네. 저희 어머니가 지금은 여기 온달집인데 예전에 온달집은 아니었고 무슨 쭈꾸미집 뭐 그런 거 할 때 벌써 한 20년 전 이야기긴 한데 저희 어머니가 여기서 식당에서 좀 일을 많이 하셔서 이 동네 상권은 뭐 제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뭐 친구들이랑 맨날 술 먹으러 다녔던 뭐 그런 곳이거든요. 뭐 너무 많죠. 네, 좋은 데들도 너무 많고 핫플도 되게 많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거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네, 되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잘 사신 것 같아요. 낙찰 받으신 분도 잘 낙찰 받으셨는데 뭐 44억에 매수해서 뭐 한 50억 정도 팔고 매도하셨으니까 단기에 좀 잘 받고 매도하신 것 같아요. 경매 사례 한 개만 더 보고 네, 그 다음에 일반 사례 볼게요. 이건 25억? 와, 되게 싸게 받았네. 와, 대박. 이걸 25억에 받았다고? 언제죠? 2012년. 한 10년 전이네요. 와, 진짜 엄청 쌌네요. 이때 나 돈이 있었나? 맨날 학원 오픈하는데 돈 다 써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 너무 이렇게 사업에 재투자하는데 많이 쓰지 마세요. 네. 부동산에 에세 파킹 하셔야 됩니다. 투자 공부 안 하면 네, 저처럼 됩니다. 저처럼 그렇게 돈 많이 벌었는데 지금 이렇게 돈을 많이 못 불린 게 좀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사업에 재투자하는 게 좀 없어지는 돈 같기도 하고 도산대로라서 너무 잘 해놨죠. 네, 요 건물입니다. 요 건물이 경매로 25억에 거래가 됐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별로죠. 네, 1층 건물에다가 그래서 그 건물 투자하는 거는 땅을 좀 아셔야 돼요. 네, 토지에 대해서 좀 알면은 이 토지가 얼마나 좋은 토지인지 여기에다가 신축을 어떻게 하면 될지 이런 거를 좀 상상해 볼 수 있죠. 진짜 너무 잘 사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싸게 사지? 진짜 이거 뭐 엽기적인 것 같아요. 25억에 샀습니다. 25억에. 이분이 진짜 찐 고수 같으신 게 한번 유찰됐잖아요. 2012년은 더더군다나 침체기잖아요. 그쵸? 부동산 침체기인데 이 부동산 침체기에 과감하게 전 유찰가를 1억 2천만 원이나 되게 크게 넘겼죠.
전유차가를 크게 넘겨가지고 낙찰을 받으신 거예요. 105%로. 감정가보다도 더 높은 가격에 이렇게 받은 겁니다. 인사이트가 대단하신 거죠. 이게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받고 싶었으면 사실 한 달 반 일찍 입찰을 했으면 한 1억 2천만 원 더 싸게 받았죠, 사실. 근데 그거는 결과론적인 거고, 어찌됐든 네, 이분은 대단한 고수이신 것 같아요. 7명이나 들어온 거 보니까 되게 인기가 많다는 건 알 수가 있겠죠. 빌딩을 투자하실 때 이런 거를 좀 주목하셔야 돼요. 토지가 57평인데 건평이 60평이다. 거의 용적률이 100%밖에 안 되죠. 대략 한 103%, 104% 될 것 같은데, 요 정도면 진짜 어마어마한 용적률이죠. 좀 자세히 또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억 2천만 원에 2012년 10월에 매수했네요. 70억. 보이십니까, 여러분? 물론 건물 지을 때 건축비는 아마 들어갔겠죠. 근데 70억.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년에 2012년 10월에 24억에 매수를 했죠. 그리고 한 4년 있다가 10억 남기고 팔았습니다. 이분이 이거 샀을 때 아마 한 5억 정도밖에 안 들어갔을 것 같거든요. 근데 리모델링을 어느 시점에 했는지 같이 좀 보시죠. 리모델링 시점이 궁금하네요. 로드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2016년 요때도 이미 좀 되긴 했는데 두 번 리모델링 했네요. 이게 뭔 낭비야. 2012년에 이 상태로 경매 낙찰을 받았다가 2015년에 신축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요런 모습으로 신축을 했습니다. 요걸 살린 건가?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요렇게 신축한 것 같죠? 바닥을 한번 보시면 바닥을 잘 보세요. 요때 갑자기 뚱뚱해진 거 보이시죠? 네, 요거는 살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한 2017년 정도에 제가 봤을 땐 신축을 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또 나오니까 2013년에 사용 승인이 나왔는데 리모델링 한 거네요. 네, 요 정도면 그쵸? 신축은 아니고 요즘에 진짜 기술 너무 좋네요. 네, 요게 리모델링으로 가능한 수준인가 봅니다. 요 상태에서 요 상태로 이게 리모델링으로 된다고? 와, 이거 대수선인데 층고도 높아졌잖아요, 그쵸? 거의 신축에 가까운 대수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용적률이 남아있으면은 이렇게 리모델링 하면서 증축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2013년에 다시 짓고 그거를 한 2017년 정도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좀 증축을 한 것 같아요. 대수선을 했죠. 그러니까 이분이 34억 5천만 원에 매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경매 낙찰 받으신 분이 이분이 신축을 했을진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이분은 좀 잘 사신 것 같아요. 요 다음에 사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리모델링을 대수선이라고 할게요. 대수선을 좀 크게 한 다음에 2020년에 70억에 매도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100% 상승했죠. 물론 여긴 건축비가 일부 들어가긴 하겠지만 뭐 그게 뭐 어마어마한 금액은 아니었을 테니까. 이때는 건축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지금이야 뭐 너무 비싸지만 상당히 잘 거래한 거지 않을까. 이게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이게 2배 가격이 됐다는 거는 실제로는 거의 뭐 10배 가까운 수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35억이 올랐다. 근데 내가 들어간 돈이 뭐 한 7억이다. 그러면 한 500% 정도 수익을 본 거잖아요. 네. 그 정도 되는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한 400%? 네, 수익률 400%. 네, 놀랍지 않습니까? 한 4년 만에. 그리고 이거는 현재 가치는 훨씬 더 높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근데 요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막 2021년까지 막 올라가다가 조금 떨어졌으니까 한 1억 2천 정도. 네, 그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보시면은 용도 지역이 되게 좋죠. 그래서 리모델링 하면서 높이가 훨씬 높아졌죠. 3종 일반 주거 지역이 좋은 겁니다. 네, 아주 좋은 거예요. 네, 바닥 평수가 조금 작은 편이긴 해요. 57평이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57평 정도, 그러니까 60평 정도 강남에 있는 빌딩인데 바닥 면적이 한 60평 정도 된다. 이러면은 인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평당 1억씩에 판다고 해도 60억이잖아요. 가격이 뭐 100억 하면은 너무 넘사벽인데 요 정도 금액이고 3종 일반 지역이고 뭐 이러면은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지 않습니까? 용적률도 한번 보시죠. 용적률은 한 240%. 뭐 그냥 쏘쏘합니다. 그냥 거의 다 찾아 먹었죠. 리모델링 하면서 네, 그냥 용적률을 다 찾아 먹는 그렇게 건축을 한 것 같아요. 뭐 저는 되게 좋아 보입니다. 지상 6층까지 이렇게 올렸죠.
되게 잘 투자된 사례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렇게 잘 만들어진 건물을 사기보다는 좀 애매한 건물을 사서 이렇게 좋은 건물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이런 상상력들을 좀 발휘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사례들을 보면서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네, 경매 사례 이렇게 3개 보여드렸고요. 나머지는 이제 경매는 아닌데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뭐 빌딩 사례들, 투자 사례들, 신사동엔 거래 사례가 너무 많아서 네, 볼 게 너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소개해드린 데를 실제로 가보세요. 실제로 가보면 공부가 정말 많이 되거든요. 나머지는 또 하나하나 시간 닿는 데까지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요거 진짜 쌌네요. 위치 이거 나쁘지 않거든요. 압구정역에서 가깝고, 압구정역 주변에 메인 상가는 네, 요새 좀 안 간지 사실 좀 오래돼 갖고 제가 뭐 요즘에 핫플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에 뭐 압구정역에서 접근성 좋은 동네가 여기 4번 출구를 중심으로 해서 뭐 요쪽 라인 다 좋다고 생각하고요. 요쪽 라인, 요쪽 라인, 여기 성당 있고 요쪽 요런 데는 진짜 다 좋다고 생각되거든요. 여기에 뭐 성형외과 되게 많은 그 길 아시잖아요. 그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런 데는 그냥 진짜 다 핫플입니다. 그냥 로드뷰 좀 보여드릴까요? 보시면은 어디 가나 되게 빠글빠글해요. 주말에 가면은 자리 없고 뭐 대부분 그렇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요런 게 그냥 다 성형외과들. 제가 여기서 지금은 싸다김밥인데 여기가 예전에 그 김간의 김밥이었어요. 여기서 오토바이 배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배달을 하니까 요 동네가 다 배달 구역이었어요. 여기 웬만한 병원들 제가 다 김밥 배달 한 번쯤은 다 갔습니다. 김간의 김밥 점심때 많이 시켜 먹잖아요. 네, 요런데 제가 배달 다 다녔던 데예요. 지금도 일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네, 요렇게 요런 데들 제가 배달 그냥 층층마다 다 다녔습니다. 막 뛰어서 다니기도 하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기도 하고. 그냥 이 동네는 진짜 빠삭하게 다 알아요. 그냥 심지어 옛날에는 주소까지 다 외웠어요. 네, 하여튼 뭐 요런 동네다. 얼마나 좋은지 아시겠죠? 병원인데 여기에 또 장점이 성형외과, 피부과 수요가 되게 많은 데잖아요. 그러니까 1층 수요는 대부분 나가거든요. 식당 놓으면 되니까. 근데 요 동네는 최대 장점이 압구정역 주변에 여기는 성형외과, 피부과 이런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공실이 지상층까지 다 나간다. 이게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3종이면 더 좋은 게 엘리베이터를 넣으면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 2층이든 6층이든 엘리베이터만 있으면 나쁠 게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또 대부분 SNS나 뭐 이런 쪽에서 마케팅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는 엘리베이터만 있으면 어차피 영업은 다 잘 되니까 압구정역 주변에 여기 동울은 신사동인데 이쪽은 그런 의미에서 빌딩 투자하기에 최적의 위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층에는 식당 넣고 지상층은 병원 넣고 우리가 원하는 메디컬 빌딩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거죠. 1층에 뭐 약국 같은 거 들어와도 충분히 좋고, 여기가 예전에는 박정어학원 건물이었던 것 같은데 박정 선생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나요? 그죠? 여기도 성형외과 있고 요런 데는 되게 비싸요. 대로변 쪽 건물들은 평당 한 2, 3억 정도 합니다. 뭐 넘사벽으로 비싸니까. 바닥 평수도 다 너무 넓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는 넘사벽입니다. 뭐 제가 쳐다보기에는 좀 너무 비싼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요 안쪽 동네들, 네, 요런 데가 괜찮은 것 같아요. 요런 것도 좀 되게 오래돼 보이잖아요. 그쵸? 신축 안 하고 리모델링만 계속 하는 이유가 용적률에 인센티브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한 3일 전인가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여기 마봉 양꼬치 여기 갔었는데 여기 막 줄 서서 먹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느끼기엔 뭐 특별한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냥 일반 양꼬치 집이고 별것도 없는데 사람들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런데 그냥 골목이잖아요. 완전 골목이고 뭐 핫플 같은 느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되더라고요. 계속 기다리고 대기 있고 막 사람들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자리 없으면 예약 안 하셨으면 자리 없어요. 막 계속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계속 안내해 주시고, 그러니까 요런 데도 마찬가지로 뭐 치과랑 뭐 교정하는 뭐 그런 게 다 들어오죠. 여기에 각종 뭐 영어 학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지상층까지 좀 잘 임대가 나가는 편인 것 같아요. 네, 되게 좋은 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있는 좀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싸가지고 좀 깜짝 놀래서 이거 왜 이렇게 싸죠? 난 이때 뭐 했나? 평당 6,300만원 정도에 2020년에 거래가 됐습니다. 대지지분은 56평이고요. 대지지분이 한 50 몇 평, 한 60평 안팎 정도 되는 게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단가가 이렇게 되게 저렴하잖아요.
와, 36억도 안 했다고? 네, 엄청 쌌네요. 지금은 이 가격에는 네, 도저히 살 수가 없죠. 정말 정말 투자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잘 하신 것 같아요. 현재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쪽이고 건물은 네, 요겁니다. 5월 5일 있는 요 건물. 여기는 솔직히 이게 먹자 상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요거는 광림교회 쪽인 것 같아요. 여기는 요 상권입니다. 글쎄요. 여기는 솔직히 유동인구가 많은 쪽은 아니거든요. 좀 예쁘게 생기긴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지는 않는 곳인 것 같은데 네, 저는 뭐 이 동네 지리를 잘 아니까 그래도 뭐 이렇게 다 임대 들어오긴 하네요. 네, 공실이 나진 않는데 아마 임대료는 제가 말씀드린 좀 이렇게 사람들 유동인구 많은데 그런 데보다 임대료는 확실히 좀 낮을 것 같아요. 임대료를 이런 데서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강남에 빌딩 투자하고 싶다 하면은 임대료 조사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매매 사례는 기록이 남잖아요. 그쵸? 근데 뭐 1000에 100만원, 5000에 300만원 이런 월세 시세 있잖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 얘네들은 기록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옛날에 얼마에 거래됐는지 이런 것조차 알기가 되게 힘들어요. 아파트는 그게 다 남아있잖아요. 근데 상가들은 그런 가격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임대료 조사를 꾸준히 계속해서 해놓으면 그게 정말 자산이 됩니다. 임대료 조사를 하는 게 빌딩 투자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지 지분도 괜찮고 하긴 한데 좋은 가격에 잘 산 건 맞는데 여기가 사람들이 많이 오는 네, 그런 곳은 아니다. 네, 요 골목은 그렇게 많이는 오지 않습니다, 사실. 네. 하여튼 여기 쪽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요 골목만 해도 사람 진짜 엄청 많은데 살짝 애매한 것 같아요. 네, 아까 제가 광림교회라 그랬던데 여기죠. 되게 좀 큰 교회예요. 네, 광림교회 교인분들이 요 동네 상권을 좀 많이 이용해서 주말에는 네, 자리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쪽도 상권들이 다 괜찮습니다. 여기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서 오는 분들도 좀 많으시고 요쪽 라인들은 그냥 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와, 여기 300억에 거래됐네요. 그러니까 여기 대로변 쪽은 당연히 비싸요. 요 안쪽으로 오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해지고 요런 거 가격 좋은 것 같아요. 평당 8,400만원. 아, 이게 그래도 위치가 되게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거래 사례들이 있으니까 저는 이거 보면 어딘지 알고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 저는 다 알잖아요. 여기서 한 30년 살았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 보면은 뭐 어떤지 감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대별로 좀 가서 좀 보시면 제 말을 좀 이해하실 것 같아요. 목요일이나 금요일, 토요일, 네, 요럴 때 저녁에 가보시면 어디가 사람이 많은지 네, 직접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좀 많이 다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 밸류맨만 들어가도 진짜 여기 뭐 110억에 거래가 됐는데 거의 평당 2억이죠. 요 정도면 코너 자리라서 더 비싼 것도 있고 이게 용적률 얼마에 거래됐는지 여긴 2종이고요. 용적률이 안 나오지? 용적률 계산하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네.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대지 면적이 56평이잖아요. 56.2평. 거래 면적은 125.11. 이건 직접 나눠보시면 됩니다. 220%죠. 여기가 2종이란 말이에요. 네, 2종이면 원래 200%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220%니까 20% 이득 받죠.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 신축을 하면 손해죠. 네, 신축은 아마 안 할 것 같습니다. 2종이니까 최대가 원래 200%인데 20% 이득을 받기 때문에 여긴 앞으로 이렇게 쭉 가겠구나. 뭐 요런 것도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얘기해서 얘가 2종인데 현재 만약에 여기가 100평인데 연면적이 150평밖에 안 된다. 그러면 200평까지 만들 수 있잖아요. 그쵸? 요러면 대수선을 하거나 신축을 하면은 용적률을 더 늘릴 수 있구나. 건물의 가치를 키울 수 있거나 요런 거를 투자하는 게 더 이득일 수도 있죠. 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딱 맞게 지어졌어도 뭐 좋긴 한데 이거보다 플러스 돼 있으면은 좀 이득 받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좀 낮으면 싼 가격에 살 수 있다면 나중에 신축을 하면은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구나. 요런 것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제가 신사동에 빌딩 거래된 사례랑 경매 나온 사례들 그리고 좀 상세하게 좀 보여드렸는데 이제 조금씩 감이 잡히실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게 제 유튜브 보고 이렇게 손품 판다고 해서 감이 잘 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빌딩 사러 왔는데요 하면 좀
좀 민망할 수 있잖아요. 네, 사장님께 말씀드리기에. 그래서 1층에 식당 할 곳 찾고 있다 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임대료를 조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대료를 조사하신 다음에 이건 좀 기록을 좀 꼼꼼하게 해 놓으시면 앞으로 되게 좋은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뭐 수제버거집 할 건데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되겠죠. 부동산에 상가 보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건 어디서 찾냐 또 궁금하신 분 있으시니까 네이버 부동산 있잖아요. 네이버 부동산 가셔서 네, 서울시 강남구 나오는데 여기에 신사동을 클릭을 합니다. 네, 뭐 꼭 신사동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관심 있는데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상가 업무 공장 토지 써 있잖아요. 네, 이거를 클릭하시고 거래 방식에 월세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상가 나온 거 월세 시세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1층만 조사하시면 나머지 층은 뭐 크게 크리티컬하진 않거든요. 1층의 임대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1층이 나왔나를 확인하시면 돼요. 네, 잘 나와 있네요. 그쵸? 여기는 1층에 한 실평수가 26평 정도 됐을 때 한 380만 원 정도 하는구나. 그러니까 보증금도 뭐 적어두면 좋은데 중요한 건 네, 월세가 중요합니다. 여기 임대 시세를 다 적어 놓는 거예요. 여기 주소를 적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실제 주소는 아니에요. 612-1 여기에는 26평이 380만 원이다. 이렇게 적고 특이사항들을 이렇게 메모를 해놓으면 되죠. 이걸 앞으로 계속 조사를 하시면 이게 진짜 큰 자산이 됩니다. 여기에 그런 물건이 있으면 수제버거집 할 건데요 라고 말씀을 하시고 부동산 소장님께 전화 드리고 실제로 가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짜 괜찮으면 수제버거집 하면 되잖아요. 그쵸? 요식업을 하면 이 임대료를 내 감당할 수 있으면 건물을 매수하기가 여러모로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식당 하시는 분이 건물주가 되기가 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마봉 양꼬치 있는 데네요. 지하에 좀 크게 나온 게 있나 보네. 2층은 사무실이고 해갖고 정확하진 않아요. 마봉 양꼬치 있는 건물의 1층. 여기 마봉 양꼬치인 것 같은데 제가 가보니까 그 옆집인가? 좀 공실이 있나 보네요. 여기가 38평인데 390만원. 요 정도면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요 정도 된다. 이거를 임대료를 좀 꼼꼼히 다 조사를 해놓습니다. 메디컬 라인의 장점은 지상층까지 다 임대를 놓을 수 있다는 게 가장 장점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수요가 엄청 많은 곳입니다. 바로 앞에가 다 압구정, 뭐 현대아파트, 미성아파트 뭐 이런 데니까 나중에 재건축이 돼도 물론 건축 중일 때는 장사가 영업이 좀 안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여기는 압구정 주민만 오는 데가 아니라 전국에서 몰리는 그런 상권이니까 좀 앞으로도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면 임대료 조사하는 법까지 다 아시겠죠? 빌딩 투자에 관련해서 제가 아는 거는 대부분을 다 알려드렸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발품을 팔면서 계속 데이터를 쌓아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안 하시면 나중에 좋은 물건이 나와도 알아볼 수가 없고 알아본다고 해도 확신이 안 생겨요. 네, 그래서 투자를 할 수가 없죠. 큰 돈 들어가는 투자이기 때문에 좀 되게 두렵거든요. 여러분들 무주택자가 처음에 집 살 때 너무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빌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집 살 때보다 사실 더 두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해서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공부 많이 하시고 강남의 빌딩주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